반갑습니다. 고득점 화학 단숨에 끝내기 임단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9학년도 리트디트 15회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5회 기출문제는 최근의 출제 경향, 트렌드가 조금 바뀌어 있는 측면에서 비교를 했을 때는 다소 난이도가 좀 높아진 형태로 출제가 됐었고요. 과거에 출제가 되지 않았던 형태의 전자배치라든지 혹은 혼합물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혼합물을 분리하게 되는 분별 중류 혹은 분별 결정에 관련된 내용의 문제들도 다수 출제를 하고 있었고요. 그 실험에 관련된 내용들도 두 문항 이상 출제가 되다 보니까 다소 시험 문제 전체적인 난이도가 좀 높다라고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씩 들어가게 되면 그 문제들 자체들이 아주 까다롭지는 않겠지만 우리한테는 어쨌든 그동안에 출제가 되지 않았던 요소들을 건드리면서 출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주요 개념을 잘 정리하고 있더라도 문제를 적용할 때는 다소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저와 함께 지금부터 15회 기출문제를 하나씩 풀어가면서 내가 알고 있던 개념들이 어떻게 질문으로 유도가 되고 있는지 또 어떤 조건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지 하나씩 파악해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개념을 적용할 때 어떤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야 될 건지 저와 함께 하나씩 정리해 나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작합니다. 1번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표는 어떤 리튬 원자의 전자 배치를 4가지 양자수로 나타낸 것이다. 그 4가지 양자수에 대한 의미가 어떤 것들인지도 같이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일단은 우리한테는 그 전자들에 대한 양자수의 조합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전자들이 어떤 궤도함수, 어떤 오비탈에 들어있는지를 알아보는 게 대단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의 오비탈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는 3가지 양자수, 즉 스핀 양자수를 제외한 나머지 이 3가지의 양자수가 바로 오비탈을 지정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전자 1번에 해당되는 것은 어떤 오비탈에 들어있겠니? 라고 하는 게 n값이 1인 오비탈이기 때문에 전자 1번은 바로 1s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고요. 전자 2번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n값이 1인 오비탈이었기 때문에 마찬가지 우리가 L값까지도 혹은 ML값까지도 볼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둘 다 1s 오비탈에 들어있고 대신 둘에 대한 차이다라고 할 부분은 바로 스핀 양자수에서 반대 방향으로 차이가 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전자 3번에 해당될 부분은 우리가 n값이 3인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라고 제시해주고 있어요. 즉, 다시 해서 우리한테는 3s 오비탈에 있는 전자야 라고 하는 것으로 언급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바삭 상태는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왜냐면 이 리튬 원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제시를 해주고 있거든요. 문제 바로 보면서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에서는 들뜬 상태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은 맞는 말이 되겠죠. 왜냐면 우리가 전자 배치를 따져줬을 때 그 전자 배치 3원칙에 따라서 우리는 가장 낮은 에너지 준위부터 전자가 채워진다 라고 했었던 싸움 원리 혹은 축조 원리라고 하는 것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축조 원리 위배가 되더라. 존재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파울리 베타 원리를 위배를 하게 되면 존재할 수는 없겠지만 나머지 훈투기치라든지 축조 원리는 위배가 돼도 되겠다. 자, 따라서 위배까지 쓴다기보다는 우리한테는 이 축조 원리를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니까 이 정도로만 표시를 해놓고 가도록 할게요. 1번은 맞는 말. 홀전자 개수는 하나가 되는 게 맞는 거냐라고 했는데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 3s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 하나는 우리가 전자 배치당 하나만 홀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번도 맞는 말. 3번에서는 전자 1번의 오비탈은 1s 오비탈이다라고 했던 거니까 위에다 표시 써놓도록 할까요? 그렇죠. 3번은 바로 우리가 다음같이 n값이 1인 오비탈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1s는 맞겠고요. 4번에서 에너지는 전자 2가 전자 3보다 낮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었어요. 다음같이 n값을 통해서 우리는 에너지 준위를 비교를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에너지 준위를 늘 얘기할 때는 다전자 원자이기 때문에 단지 n값만 가지고 따져주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어떤 걸 제일 먼저 비교해줘야 되겠니라고 하면 n 플러스 L값을 비교해줘야 되겠죠. 다만 여기서의 우리가 L값이 모두 다 동일한 0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n값만 가지고 비교가 충분히 가능했다라고 했던 거죠. 따라서 우리가 n값이 1이었던 바로 전자 2번과 n값이 3이었던 우리가 바로 전자 3번에 해당되는 비교라고 한다면 에너지 준위는 누가 더 낮겠니라고 하면 당연히 전자 2번이 1s 오비탈에 들어있었으므로 더 낮다라고 하는 건 맞는 말이 되겠죠. 맞아. 5번 전자 3번의 오비탈은 마디를 1개 갖는다라고 했는데 마디는 1개가 아니라 2개라고 바꿔줘야 되겠죠. 그 이유는 전체 마디 개수는 우리가 바로 n-1 따라서 3 빼기 1이 돼주기 때문에 방사능 마디 개수만 2개 있더라 라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답은 5번이라고 풀어주면 되죠.
자, 1번의 답은 5번이었었고요. 간단하게 풀 수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이어서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표는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제시를 해주고 있고요. 우리한테는 리튬, 질소, 플로린, 소듐이라고 했던 이 네 가지 원소들을 서로 비교로 질문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표현은 원소의 바닥 상태의 원자에 대한 설명으로 일치하는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하나씩 선택지 보고 비교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1번에서는 원자 반지름은 리튬과 질소를 가지고 비교했었는데 얼마든지 주어져 있는 원소들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비교가 가능하겠죠. 원자 반지름을 비교해줬을 때 가장 작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주기 같은 껍질이 두 번째 껍질에 있는 원소들 가운데서 원자 번호가 가장 큰 바로 플로린의 사이즈가 제일 작겠고요. 그보다는 질소가 돼주겠고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즉 왼쪽에 있는 원소일수록 우리가 사이즈가 크다라고 하는 건데 리튬하고 같은 쪽에 있었던 소듐과 비교를 해주게 된다면 껍질 수가 더 많게 되는 소듐의 사이즈가 클 수밖에 없겠지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비교를 해주는 데 있어서 변수가 될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앞쪽에 우리가 같은 주기에서라고 한다면 그러면 같은 주기에서는 어느 쪽으로 갈수록 원자 번호가 작으면 작을수록 즉 따라서 우리가 바로 유액전하가 작으면 작을수록 사이즈가 크다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리튬과 소듐을 비교할 때는 주의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때는 그냥 우리가 단지 유액전을 가지고 비교해 주는 게 아니고요. 유액전은 아래로 내려갈수록 유액전은 증가를 하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바로 N값이 커지기 때문에 즉 껍질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사이즈는 커진다라고 하는 것 같이 명확하게 비교할 수 있어야겠다. 리튬이 질소보다 크다라고 했던 거니까 1번은 맞는 말이 되겠죠. 2번에서는 1차 이오나이저를 가지고 플로린과 질소를 가지고 비교로 물어봤어요. 이런 경우도 비교가 전혀 어려운 건 아니겠죠. 우리가 같은 족에서라고 한다면 거리가 가까울수록 인력이 더 크게 작용하는 거니까 소듐보다는 우리가 리튬이 있다는 이오나이저가 더 크겠고요. 리튬보다는 같은 족에서 오른쪽에 있는 질소가 그리고 질소보다는 더 오른쪽에 있는 플로린의 바로 1차 에너지가 더 클 수밖에 없겠죠. 자, 따라서 바로 플로린의 질소보다 크다라고 줬으므로 2번도 맞는 말이 돼주겠고요. 3번에서는 최각전자에 대한 유액전하를 가지고 비교로 물어봤는데 플로린하고 소듐하고 비교로 물어봤어요. 자, 플로린하고 소듐하고 비교를 해줬을 때 이들을 어떻게 비교하는 거지 싶을 텐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유액전하라든지 거리라든지 이런 측면들을 왜 비교하는 거냐라고 하는 것들을 잘 상기시켜 보게 되면 굳이 사실은 주기도 다르고 족도 다른 경우를 비교 못할 건 없겠다라고 하는 거죠. 즉 다시 해서 최각전자에 대한 유액전하가 우리가 보통 크다라고 하는 것들의 특징은 결국 원자과 전자에 대한 인력이 큰 경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한테 이 비교는 유액전하를 비교를 하라고는 했지만 어떤 의미로서 강조를 해주고 있니? 라고 하면 원자과 전자에 대한 인력을 비교해 볼래? 라고 제시해주고 있는 셈이라는 거죠. 따라서 플로린이 소듐보다는 더 크더라 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되므로 우리가 보다 크다라고 했던 3번도 맞는 말이라고 풀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유액전하를 따졌을 때 인력이 더 상대적으로 크다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바로 플로린과 같은 비금속 그리고 금속은 그만큼 우리가 유액전하가 떨어진다라고 했던 것. 4번에서는 원스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소듐과 리튬을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더 높겠니? 라고 하는 건데요. 동일한 오비탈에 대한 에너지 준위를 비교를 하자라고 한다면 결국 동일한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어때요? 결국 잡아당기는 힘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질문으로 주고 있었던 것처럼 원스 오비탈에 대한 에너지 준위를 비교했다면 그게 원자과 전자여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원자과 전자였든 혹은 안쪽 껍질에 있던 오비탈에 해당되는 에너지 준위가 됐든 어느 쪽에 됐든 동일한 오비탈에 대한 에너지 준위를 비교했다면 그러면 둘에 대해서는 어느 쪽이 더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니? 라고 하면 바로 소듐보다 리튬이 더 높다라고 해줘야 되겠지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에너지 준위가 더 높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줄 수 있게 된 이유는 바로 3번에서 힌트가 된다는 거예요. 유액전하를 가지고 비교해 줬을 때 유액전하를 비교해 준다라고 한다면 어느 쪽이 더 크니? 라고 하면 원자 번호가 더 큰 소듐이 리튬보다도 더 크다가 된다는 거죠. 유액전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잡아당긴 힘을 얘기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동일한 거리에 있는 바로 원스 오비탈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비교를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소듐보다는 리튬의 에너지 준위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겠지라고 하는 거죠. 인력이 떨어지는 거니까. 따라서 답은 4번이 틀린 거구나 라고 풀어주시면 되고요. 5번에서는 전기음 성도를 가지고 비교해 줬는데 이런 경우도 딱히 우리가 예외들이 아예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2번이나 5번은 경향성이 서로 같겠지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전기음 성도의 가장 큰 것은 플로린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므로 이 말은 맞는 말이 되겠죠. 2번의 답은 4번이라고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간단했죠? 자, 이어서 우리는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제논 O2F2의 공용구조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제시해주고 있고요. 가의 구조와 나의 구조라고 하게 되는 서로 다른 공용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눈에 띄는 부분 가운데 하나는 제논에 대한 바로 분자 구조를 명확하게 잘 그려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건데요. 산소가 두 개, 그리고 플로린이 두 개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산소와는 다음과 같이 바로 이중 결합으로, 그리고 플로린과는 단일 결합으로 결합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잘 알고 있는 대로 산소는 16쪽이고요. 플로린은 17쪽이 되기 때문에 결합수 두 개 하나로 연결할 때 우리는 각각 형식 전화가 0이 되고, 그리고 옥텟 규칙도 만족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어차피 제논은 2주기 원소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3주기 이상에서는 우리가 옥텟 규칙은 사실상 상관이 없잖아요. 따라서 다음 같은 우리가 루이스 구조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고요. 그 반면에 오른쪽에 쓰던 나라고 했던 바로 서로 다른 공명 구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준 거예요? 산소하고 이중결합을 했던 결합전자쌍을 산소 쪽으로 넘겨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주요한 특징은 바로 산소의 형성화가 마이너스 1로 나타내 준 것이고, 마이너스 1로 나타내 줬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은 다시 해서 바로 제논의 형식전화가 플러스 이가로서 우리한테 그려주고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 정도까지 파악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내용들 가지고 어떤 내용들을 더 추가로 물어보는지 문제 확인해보고 답을 내보도록 할게요. 원자과 껍질 전자쌍 반발 이론과 원자과 결합 이론 적용, 이런 어떤 부분은 늘 분자 구조 문제를 풀 때 항상 적용되는 원리들이에요. 자, 1번에서는 가의 모든 원자는 8전자 규칙을 만족한다. 이 말은 안 되는 거죠. 모든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제논은 예외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건 뭐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골라낼 수 있을 거예요. 2번에서는 가에서 제논의 형식전화는 0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은 맞는 말이 되겠죠. 이미 가에서 다른 어떠한 표시도 없었던 이유가 이미 말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산소 형식전화는 제로로, 그리고 플로린의 형식전화도 제로로 이미 우리는 옥텟 규칙과 함께 가장 안정한 형태로 연결해 준 거예요. 그럼 전체가 중성이 되기 때문에 제논의 형식전화도 제로가 될 수밖에 없겠지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2번이 맞다라고 풀어주시면 되고요. 3번에서는 가에서 그러면 산소는 sp3 혼성 오비탈에 간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었는데, 가가 아니라 나에서라고 얘기해줘야 되겠죠. 단일 결합으로 연결이 됐을 때라고 한다면 그러면 sp3 혼성이 맞겠고요. 이중 결합으로 연결이 됐던 가에서라고 한다면 그건 sp2 혼성이라고 얘기를 해줬어야 되겠죠. 따라서 3번은 sp2 혼성으로 고쳐주든지 가를 나라고 바꿔주든지 둘 중 하나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4번에서는 나는 평면사각형 구조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럴 수 없어요. 왼쪽에 가나 오른쪽에 나나 모두가 다 중심 원자의 입체수를 판단해 보자라고 하면 그 입체수는 세링 넘버는 다음같이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지라고 한 거죠. 주변의 원자 개수, 즉 본딩표는 4덩어리가 되고요. 롬페어가 각각 구조에서도 한 쌍씩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4 플러스 1에 해당되는 우리가 그 기하 구조라고 하게 되는 것은 바로 시소형이 되겠지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4번에서 얘기했었던 분자 구조는 틀렸다라고 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4번은 오답이 돼주겠고요. 5번에서는 공명구조에 대한 기여도를 가지고 얘기해줬다라고 한다면 공명구조에 대한 기여도는 어때요? 형식전화가 우리가 0에 가까울수록, 그래서 형식전화가 최소일수록 우리는 기여도가 크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기여도는 어떻게 크니라고 하면 당연히 가가 나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지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답은 2번이라고 풀어주면 되겠네요. 간단했었죠? 다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당부를 좀 드리자라고 한다면 산소 간의 배열과 플로린 간의 배열이에요. 산소는 어느 쪽 위치에 있겠고 플로린은 어느 쪽 위치에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예측해 볼 수 있겠니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원자과 전자쌍 반발 이론이다라고 하는 그 원리로부터는 어떤 걸 우리가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흔히 롬페어가 주어지게 되면 그 롬페어는 핵으로부터 당겨지는, 중심 원자 핵으로부터 당겨지는 인력만 존재하다 보니까 반발을 더 많이 준다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근본적으로는 롬페어가 들어가게 되는 자리는 반발을 최소로 주게 되는 자리로 롬페어가 보통 위치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이유는 바로 중심 원자로부터의 롬페어와의 거리가 그나마 어쨌든 가깝기 때문에 반발이 제일 적게 미칠 수 있는 위치로 둔다라고 했던 거였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제논에 산소 2개, 플로린 2개라고 한다면 그때 산소가 위치하는 그 배열의 포지션을 우리는 쉽게 예측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죠. 시험 문제에서 이 정도까지 물어볼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우리한테는 지금처럼 일단 루이스 구조를 먼저 다 제시를 하면서도 한 번 정도는 줬으니까 여기까지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거예요. 우리가 바로 플로린은 수직의 위치 쪽으로 가야 되겠지라고 하는 거죠. 보편적으로는 우리가 4 플러스 1과 같은 입체수 합이 5가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수직 쪽 배열이 사실은 반발을 많이 받죠. 그러다 보니까 플로린과 같이 전김성도가 크고 그래도 강력하게 결합을 갖고 있는 쪽은 반발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건데 왜 플로린이 수직 쪽에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나마 반발을 적게 받을 수 있는 위치 쪽으로 이중결합이 가주는 게 그나마 나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예상을 우리는 어떤 것으로부터 쉽게 가져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바로 롬페어 자리다라고 하는 거죠. 롬페어를 우리가 바로 어느 쪽 자리로 요 수평적 자리로 넣어주면서 우리는 그 기하 구조가 시소형 이렇게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중결합에 해당되는 위치들도 바로 수평적 자리로 들어가도록 배열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즉 질문으로 나왔을 때 산소끼리 해당되는 결합각이 180도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건 오답이 되겠지라고 하는 거예요. 거의 120도보다 살짝 좀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파악은 해두고 있자라고 하는 겁니다. 3번의 답은 2번이었고요. 우리는 이어서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O2의 두 가지 상태에 대한 분자오비탈의 에너지 준위와 전자 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제시를 하고 있고요. 에너지 준위 도표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뭐 제가 늘 사실상 볼 필요는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기도 했었는데, 물론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그건 바닥 상태라고 언급을 해줬을 때 얘기예요. 지금 보게 되면 이 전자 배치가 굉장히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왼쪽에 있는 그림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파이 p 스타에 해당되는 바로 즉 우리가 흔히 호모라고 얘기했었던 그 전자 배치가 홀전자가 존재하는 전자 배치가 아닌 짝을 짓고 있는 전자 배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른쪽의 날서는 홀전자가 존재하는 전자 배치이긴 한데 스핀 방향이 서로 또 반대로 주어져 있는 전자 배치예요. 그래서 양쪽이 모두가 다 바로 들뜬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형태의 전자 배치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스핀 양자수가 즉 동일한 스핀 양자수, 즉 같은 스핀 방향으로 그려져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게 더 안정한 우리가 분자오비탈에 해당되는 에너지 준위 도표에서의 전자 배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없기 때문에 둘 모두 다가 들뜬 상태다라고 하는 거고요. 나머지 문제들 먼저 풀고요.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제가 조금 더 언급드리고 싶은 것들은 살짝 더 설명 좀 드려볼 테니까 뭐 그 정도는 그냥 교양 삼아서 여러분들이 그냥 듣고 넘기시면 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인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주어져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기본적인 개념들을 가지고서는 문제는 다 풀 수 있도록 출제를 해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은 가나 모두 다가 우리는 들뜬 상태다라고 했던 것 기준에서 문제를 풀어가야 되겠지라고 하는 게 되겠고요. 자, 그러면 기억번에서는 가의 O2는 반자기성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었는데요. 이게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약간 세모로 두고요. 기억번 세모로 두고 니은번, 뒷번을 먼저 보고 나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니은번의 나의 O2는 바닥 상태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실은 바닥 상태는 어차피 틀린 거죠.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둘 모두 다가 가도 들뜬 상태가 되는 것이고 나도 들뜬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건 우리가 니은번은 무조건 틀린 거지라고 하는 거죠. 디귿번에서는 그러면 결합차수를 가지고 비교로 물어봤는데 결합차수는 가의 O2하고 나의 O2가 서로 다를 거냐라고 얘기해주고 있지만 이럴 수도 없는 거잖아요. 뭐 결합차수는 어차피 양쪽이 동일하게 방접성 오비탈에 들은 전자수는 다 동일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둘 모두 다가 바로 2차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보다 작다 크다가 아니라 그냥 같다라고 얘기해주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2차로서 같더라. 그러니까 디귿번도 틀렸고 니은번도 틀렸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있는 건 기억번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왜 주저했는지를 언급해보자라고 하면 일반화 수준에서는 기억번은 그냥 맞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실제로는 이제 상자성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스펙트럼으로 찍어보게 되면 그러면 실제로는 이 들뜬 상태는 상자기성을 또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기억번은 물을 수가 없는 선택지고요. 근데 다만 니은번 뒷번이 명확하게 워낙 틀렸기 때문에 기억번 밖에는 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다시는 물어볼 일은 없어요. 이거는 사실 문제 오류인데 뭐 이거 오류로 뭐 이의제기 해봐도 이거는 뭐 받아들여지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위에 있는 전자 배치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자 이렇게 얘기하면 뭐 할 말은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추가적으로 좀 더 언급을 드리고 싶은 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바닥 상태 전자 배치로부터 그러면 누가 상대적으로는 더 불안정한 전자 배치가 된 거냐 이런 것들은 뭐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전자 배치를 따져봤을 때 어느 쪽이 더 불안정할 거냐 가나라고 하는 걸 가지고 얘기해 줬을 때요. 바닥 상태는 그냥 O2라고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O2 즉 파이피 스타의 전자 배치가 당연히 두 개가 들어있고 그 두 개는 각각 같은 스핀 방향으로 들어있는 걸 가지고 얘기해 주면 돼요. 자, 이 상태로부터 우리가 가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어질 때, 즉 이 들뜬 상태로 만들어줄 때하고 그리고 나라고 하는 들뜬 상태로 만들어주게 될 때 그때 에너지를 각각 델타 H1과 그리고 델타 H2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들뜬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니까 에너지는 흡수를 해야 될 거예요.
이들을 비교를 해주게 되면요. 어느 쪽이 더 큰 거니? 라고 했을 때 델타 H1보다는 델타 H2가 더 큽니다. 막상을 짝을 짓게 해둔 게 뭔가 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델타 H2가 조금은 더 힘들어요. 왜냐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스핀 방향만 반대로 바꿔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사실 그런 전자배치로 존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를테면 스핀 방향이 서로 반대로 있는데 짝을 짓고 있지 않다? 그거만큼 불안정한 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스핀 방향의 반대는 차라리 짝을 짓고 있는 게 더 안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방법은 이런 거예요. 스핀 방향이 서로 반대라고 했을 때는 짝을 짓고 있는 경우가 짝 지을 때 더 안정하더라. 물론 이건 바다 상태는 아니에요. 들뜬 상태 기준에서 비교해요. 그래서 들뜬 상태가 될 때 우리가 짝을 지어주는 게 차라리 더 안정하다라고 한다는 측면을 반드시 같이 기억은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선택 규칙이라고 하는 좀 더 까다로운 부분들을 알고 있어야지, 배경 지식이 있어야지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가 되는데 뭐 그런 것들 아니더라도 우리는 다음같이 생각은 좀 해두자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스핀 방향이 반대면 짝을 지으려고 하겠지.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좀 더 수월하게 우리가 내용을 기억을 해둘 수 있겠지라고 하는 거고요. 어쨌든 둘 모두가 바로 들뜬 상태였기 때문에 맞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업번 하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4번의 답은 기업번 1번이었었고요. 우린 이어서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5번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네온과 라돈 기체를 300켈빈에서 혼합하고 압축한 후에 250켈빈으로 냉각하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그림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해주고 있고 원자량에 대한 표현까지도 같이 나타내주고 있네요. 라돈이라고 하는 것 어디 있는 원소니라고 했을 때는 네온, 알곤, 크립톤, 제논, 그 다음이 라돈이에요. 근데 일단은 어쨌든 원자량에 대한 부분은 11배 차이가 난다라고 제시를 해주고 있었던 거네요. 자, 문제를 풀기해서 가서 봤더니 가라고 했던 초기의 평형 상태에서는 라돈에 해당되는 부피와 네온에 해당되는 부피가 동일하게 둘 다 1리터로 들어있었고 압력에서만 P1이라고 하는 것으로 알려주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혼합을 했는데 그냥 혼합하고 만 게 아니고요. 혼합하면서 동시에 압축까지도 했어요. 그러면 잘 보시면 첫 번째 상태에서 우리가 즉 가의 상태로부터 달라진 게 있었냐라고 했을 때 가에서는 300켈빈이면서 바로 두 기체 모두 다가 1리터로 들어있었던 건데 이 부분이 나의 상태로 바뀌면서 달라진 게 있을 거냐라고 하면 달라진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 P2라고 했던 전체 기체 압력은 말 그대로 위에 있었던 그 각각의 압력들, 즉 왼쪽에 있었던 네온이라면 그 압력이 0.9기압, 그리고 오른쪽에 있었던 바로 라돈의 압력은 우리가 P1기압으로 있었던 건데 이 두 기체의 바로 압력을 그냥 합쳐준 거 외에는 다른 의미가 없더라라고 하는 거죠. 바뀐 게 없으니까요. 그게 바로 P2기압. 미지수가 이제 두 개 됐으니까 좀 난감하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뭐라고 주니라고 하는 게 바뀐 변수가 하나가 있었네요. 온도를 250켈빈으로 온도를 6분의 5배만큼 낮춰줬어요. 그리고 달라지지 않은 부분은 부피가 달라지지 않은 거죠. 그리고 우린 여기서 이미 다른 말들이 없지만 즉 반응한다 안 한다라고 하는 말은 없지만 비활성 기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입자수는 변화가 없어요. 반응이 아니기 때문에. 자, 따라서 온도만 바뀐 거지 다른 건 바뀐 게 전혀 없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압력은 바뀌어야 되겠죠. 그 바뀐 토탈의 압력이 1기압이라고 제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1기압은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됐겠니? 라고 하는 건데요. 위에서 얘기해 줬었던 바로 그 P2기압 이라고 했던 전체 기체 압력으로부터 우리가 온도가 감소된 비율만큼 300에서 250으로 감소가 된 그 비율이다라고 하는 건 나눠보게 되면 300분의 250 바로 6분의 5배가 되겠죠. 이 6분의 5배만큼 줄어들어서 도달한 결과가 1기압. 따라서 우리한테는 P2기압이 얼마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따라서 그 압력은 바로 1.2기압이 돼주겠고요. 1.2기압이다라고 했던 힌트를 하나 찾아내고 나니까 나머지 하나 바로 P1에 해당되는 압력이 0.3기압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겠지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네온과 알곤은요. 서로가 0.9기압과 0.3기압으로 3배 차이가 나는 형태로 들어있었던 거니까 몰수도 3배 차이가 났겠구나라고 하는 것도 짐작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원자량에 대한 정보를 마저 저 주긴 했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문제를 풀 때 막상 더 써먹을 일은 잘 없죠. 자, 나머지는 선택지 보면서 문제 이어서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질문 주고 있었고요. 1번에서는 P2하고 P1과의 관계를 가지고 질문 주고 있었는데 이미 다 구해준 내용이었죠. 자, 따라서 우리가 찾았던 내용에다가 가서 확인하면서 보기만 한다면 그러면 P2는 우리가 1.2기압이었었고 P1은 0.3기압. 따라서 서로는 바로 4배 차이가 나는 거니까 1번은 맞다라고 해주면 되겠죠. 2번에서는 그러면 P2는 2번에서는 가에서 밀도는 이라고 질문 주고 있었고요. 밀도에 대한 부분은 이상기체에서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반드시 공식은 좀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밀도라고 했던 부분은요. 이상기체에서 바로 압력의 비례가 돼주고 모질량이 곱의 비례가 돼주고 그리고 우리는 RT값, 즉 온도에는 반비례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왜 R값은 얘기를 안 합니까 싶을 텐데 R값은 어차피 상수니까 의미가 없는 거고요. 가에서라고 하는 것으로 비교를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가 온도는 동일했던 거였어요. 그러면 차이가 나는 건 몰질량과 압력에 따라서 밀도의 차이가 생기는 거니까 둘을 서로 비교해 줘야 되는데 지금 아래쪽에 비교를 써주고 있는 부분은 네온기체 11배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몰질량만 써주는 셈이 되겠죠. 이 부분은 틀린 거죠. 왜냐면 우리가 압력에 대한 부분도 분명 차이가 있었거든요. 압력은 몇 배 차이가 났던 거라고 하면 라돈 기체가 우리가 바로 얼마연이라고 했던 걸 금방 위에 그림에서부터도 같이 찾을 수가 있었어요. 라돈이 P1기압으로 있었던 것이고 그 P1기압은 0.3기압이었거든요. 그래서 비율로 보자라고 하게 되면 압력에 대한 비율은 1대 3이었다라고 했던 거죠. 네온하고 라돈이. 그리고 몰질량에 대한 부분이 우리한테 11배가 더 무겁다라고 했던 거니까 그러면 11배 해주고 거기다 1배 해줘서 그냥 11배가 아니고요. 우리는 바로 3분의 11배라고 해줬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2번이 틀린 거니까 답은 2번. 3번에서는 가에서 평균온도 에너지는 네온과 라돈이 서로 같을 거니 라고 했는데 당연하겠죠. 그 이유는 우리가 바로 오로지 온도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3번은 더 얘기할 건 없을 것 같고요. 4번에서는 제곱평균, 제곱근 속력을 서로 비교해 줬을 때 나와 같은 상황에서 비교를 한다라고 한다면 제곱평균, 제곱근 속력에 해당되는 우리가 변수라고 할 수 있는 건 온도하고 몰질량밖에 없거든요. 근데 온도와 서로 동일한 거잖아요. 온도의 비례가 돼주고 몰질량에는 반비례가 돼주고 그게 루트의 비례하고 루트의 반비례가 된다라고 했던 게 우리한테는 제곱평균, 제곱근 속력, 즉 다시 해서 평균 속력에 해당되는 변수가 될 건데 앞서도 언급을 했던 것처럼 서로 동일한 온도 조건에서 비교를 했기 때문에 오로지 차이가 나는 것은 몰질량이 루트의 비례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 정확하게 반비례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 따라서 더 훨씬 더 가벼운 게 무거운 애보다 더 빠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무거웠던 라돈에다가 루트 11배 해주면 되겠구나. 4번은 맞는 말. 5번에서는 그러면 라돈의 제곱평균, 제곱근 속력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 나하고 다시 서로 비교했어요. 동일한 기체를 가지고 비교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5번에서는 노란색으로 변수 관계를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동일하게 몰질량이 서로 동일한 같은 종류 기체를 가지고 얘기했고 온도에서만 서로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온도를 따져보자라고 하게 되면 나에서의 온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300켈빈이었었고요. 그리고 다에서의 온도는 250켈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온도에 대한 비율이 6대5였어요. 따라서 우리가 바로 6대5 그러니까 루트 우리가 바로 5분의 6배. 따라서 우리가 바로 1.2배가 되겠지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5번은 맞는 말. 따라서 답은 2번이었구나 라고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상태 변수들의 관계들만 따박따박 비율 관계로 따져보게 되면 쉽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기체 문제예요. 자, 5번의 답은 2번이었고요. 우리는 이어서 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6번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형석 결정의 입방 단위 세포를 구성하는 모든 이온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단위 세포의 모서리 길이는 A다라고 제시해주고 있고요. 그림을 보는 바대로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칼슘이과 양이온은 면심입방의 배열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 사이사이에 틈새 자리는 두 종류가 있잖아요. 팔면체 틈새 자리가 있겠고 이런 자리가 되겠죠. 이런 팔면체 틈새 자리도 있겠고 우리가 그 외적으로는 바로 사면체 구멍 자리, 사면체 틈새 자리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면체 틈새 자리에 F-가 모두 다 채워져 있는 게 바로 형석형의 가장 큰 특징이죠. 이건 이제 그림을 줬으니까 그림을 보고 판단을 해서 문제를 풀어갈 수도 있겠지만 늘 당부드린 대로 고체 결정 구조에 대한 부분들은 종류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들만 어느 정도는 좀 암기를 당부를 드려요. 그래서 형석형에 대한 부분은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이건 좀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겠고요. 그 기본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자라고 했을 때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제시해주고 있고 각각 해당되는 원자량은 40과 19라고 알려주고도
있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은 왜 보여줬을까라고 하는 것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가 보자라고 하는 건데요. 원자량까지 제시를 해주고 있었다라고 할 측면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분명히 밀도를 좀 물어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고체 결정에서 다음과 같이 원자량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은 오로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밀도가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밀도에 대한 것은 조금 이따가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기본적으로 그럼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될 부분들 가운데는 어떤 게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앞서도 언급을 드린 것처럼 바로 칼슘과 플로린에 해당되는 어느 포지션에 우리가 배열들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알고 있는 대로 칼슘은 우리가 면심빵의 배열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틈새 자리들의 어느 쪽 자리에 바로 플로린이 들어있겠니라고 하면 사면체 구멍 자리, 사면체 틈새 자리에 우리는 플로린들이 들어있는데 그게 8자리 가운데서 몇 자리나 차지하고 있겠니라고 하면 8자리를 모두 차지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했을까라고 하는 게 면심 같은 경우는 단위세포당 들어있는 입자의 개수가 4개잖아요. 4개가 들어가 있는 건데 우리가 CF2가 되다 보니까 말 그대로 4대8로 1대2의 비율로 단위세포당 입자수가 존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도 있어요. 자, 또 한 가지는 그러면 배열 구조를 만약에 F- 입장에서 플로린 기준에서 보자라고 한다면 뭐가 될까? 플로린 기준에서만 보자라고 하게 되면 일종의 하나의 입방체를 이루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입방체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플로린끼리의 배열을 가지고 보면 단순 입방이 되줘요. 그리고 그 단순 입방을 기준으로 봤을 때 C과 양이온은 플로린 음이온에 의해서 어떤 자리로 둘러싸인 틈새 자리 있겠니? 라고 했을 때는 바로 입방체 구멍 자리가 됩니다. 8개에서 둘러싸이게 되는 입방체 구멍 자리에 바로 칼슘과 양이온이 놓이게 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바로 동일한 배열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주요하게 CF2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정도 암기하고 있으면 문제를 푸는 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바로 문제 이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옳지 않은 거 골라주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칼슘과 양이온의 배수라고 했을 때 칼슘과 양이온을 둘러싸고 있는 음이온의 개수예요. 그 음이온의 개수가 좀 전에 몇 개라고요? 입방체 틈새 자리에 들어있다고요. 입방체 틈새 자리에 들어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 개수는 몇 개라고 해줘야겠다? 그렇죠. 6개가 아니라 8개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6개로 둘러싸이게 되는 것은 바로 팔면체 구멍 자리예요. 자, 이번에서 F-의 배위수는 4개가 되는 게 맞는 거냐라고 했는데 앞서도 언급을 드린 것처럼 우리한테는 F- 어떤 자리에 있었니?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 사면체 틈새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 자, 추가적으로 사면체 틈새 자리를 알아보는 방법도 언급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사면체 구멍 자리다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는 꼭지점 자리 1개하고요. 꼭지점 자리 1개하고 그리고 나머지들은 다 면심이에요. 잘 보시면 면심이 우리가 바로 둘러싸고 있는 건데 면심 3개에 의해서 토탈 우리가 바로 입자수 4개에서 둘러싸인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지만 그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라고 하는 것들은 잘 놓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꼭 기억을 같이 해두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바로 사면체 구멍 자리가 면심바 안에 몇 개 들어있어라고 할 때 8개 들어있어.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가? 아, 그렇지. 꼭지점 자리가 우리가 8군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해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3번선 C2가 양이온에 해당되는 배열 구조를 얘기했는데 이건 면실방은 이미 위에서 같이 확인했던 부분이었고요. 4번에서는 단위세포당 F- 개수도 이미 위에서 우리가 개수 관계를 1대2의 비율 관계로 설명드리면서 강조를 드렸던 내용이죠. 자, 따라서 번호 표시까지 가보자라고 한다면 3번에 해당되는 내용, 그리고 4번에 해당되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 밀도에 해당되는 걸 다시 한번 아래쪽에서 묻고 있죠. 기본적으로 고체 결정에서의 밀도다라고 하게 되면 그 기본적인 정의, 질량을 부피로 나눠주면 되는데요. 질량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내줄까라고 하는 게 입자의 한계에 해당되는 질량이 좀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몰 질량을 아보가드로 수로 일단 나눠줘야지 입자 한계에 해당되는 진짜 질량이 나오겠고요. 여기에다가 단위세포당 들어있는 입자의 개수배를 해줘야지 그만큼의 질량으로 들어있겠고 그걸 우리가 누구로 나눠주면 되겠니라고 하면 바로 단위세포의 부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밀도를 계산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네, 보편적으로 우리가 제일 많이 착각하게 되는 건 구성입자가 고체 하나의 종류로만 구성되어 있을 때 다음같이 밀도를 구할 수 있다라고 오해를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이온 결정이 돼주면 이온 결정일 때는 양이온에 해당되는 밀도 그리고 음이온에 해당되는 밀도 각각 구해서 더해서만 묶어서만 나타내주면 그만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잘 표현이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으로 묻고 있는 건데 가서 보니까 어때요?
바로 단위세포의 부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A 세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A 세제곱 나타내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번분수 계산을 통해서 아보가드로 수하고 바로 부피가 곱으로 분모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따라서 다음과 같이 아보가드로 수하고 우리가 부피는 묶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내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어떻게 될까? 앞서도 얘기를 했던 거지만 들어있는 입자의 개수하고 각각 해당되는 몰 질량의 곱으로서 분자에 써주면 되겠지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40에 해당되는 우리는 바로 칼슘의 밀도는 왼쪽에다가, 그리고 플로린에 해당되는 밀도는 오른쪽에다가 각각 표시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왜냐면 들어있었던 입자의 개수가 4개, 그리고 팔면체 틈새 자리 8개 있는 것까지 확인해 준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식으로 확인만 해주면 되는 거지 직접 이걸 계산으로 연결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답은 사실상 먼저 쉽게 바로 보였던 거죠. 답은 1번이라고 풀으시면 되겠네요. 어떤가요? 고체 결정에 대한 부분들은 그러니까 기본적인 형태들을 암기를 하고 있어야지 문제를 훨씬 더 수월하고 쉽게 풀어갈 수가 있겠죠. 6번의 답은 1번이었고요. 우리는 이어서 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7번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가는 벤젠과 톨루엔의 혼합 용액의 분별 증류 과정을 나타낸 것이고, 그림 덩치가 크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분별 증류를 보통 기초 파트 때부터 얘기를 듣죠. 혼합물에 대한 내용들을 배우게 되면서 언급을 하게 돼요. 균일 혼합물, 즉 용액에 있을 때는 그 용액의 성분들 간에 우리가 분리를 시키고자 할 때 사용하게 되는 대표적인 장치 중에 하나가 분별 증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혹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걸 가지고 뭐 생각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자라고 한다면, 왜 석유를 가지고 우리가 분리시켜서 뽑아내잖아요. 뭐 등유, 경유, 뭐 LNG, 뭐 LPG 뭐 이런 것도 얘기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분리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증류탑에서 끓는 점 차이를 통해서 우리가 분리를 시켜줄 수 있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네, 그런 장치라고 봐두시면 될 거예요. 자, 그림 나는 1기압에서 벤젠의 몰 분율에 따른 용액의 끓는 점과 증기의 응축점을 나타낸 것이다라고 제시해주고 있어요. 즉 여기서의 곡선 1과 곡선 2에 대한 의미를 잘 파악해둘 필요가 있겠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림가의 증류관 내부의 모든 위치에서 증기와 액체 용액은 평형을 이루고 있고, 당연히 얘기해요. 그리고 A 지점과 B 지점에서의 온도가 각각 92도씨와 84도씨로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당연할 거예요. 그림과 함께 연결해서 보자라고 하게 되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는 당연히 감소가 돼요. 이런 부분도 출제자가 이미 다 같이 설명해 주고 있었던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순수한 액체를 분리시켜 낼 수 있다라고 했던 건데, 이 분리가 되는 순수한 액체는 어떤 물질일까라고 하는 걸 일단은 파악하고 시작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순수한 그 액체로 분리가 되는 그 물질은 기본적으로는 끓는 점이 낮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으로는 끓는 점이 작은 물질이 우리가 먼저 분리가 돼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 더 쉽게 끓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래서 플라스크, 이 둥근 바닥 플라스크에 원래 처음 있었던 혼합 용액에서는 그러면 끓는 점이 높은 물질만 남게 되겠지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런 경우라면 이상 용일 때 얘기가 되기도 할 거고요. 자, 어쨌든 오른쪽에 나에서는 또 어떻게 보여주고 있었니라고 하는 게 벤젠의 몰 분율에 따른 다음과 같이 우리가 액체상과 기체상에 대한 바로 공존하고 있었던 각각의 우리한테 그 조성을 나타내주고 있었던 응축선과 바로 끓는 점 곡선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용액 1에 해당되는 게 액체가 끓기 시작했을 때 조성에 따른 바로 그래프들을 쭉 점들을 모아준 거고요. 그리고 그 끓는 점에서 그러면 끓어서 증기상이 되어 있을 때 그 증기상들 간에 해당되는 조성의 비율을 나타내주고 있었던 게 바로 위쪽의 2예요. 왜냐면 증기상들이 그럼 응축을 하게 되면 그대로 아래로 내려와서 액체상으로 어떤 비율로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주게 되는 거거든요. 좀 이따 다시 한번 나의 그래프 읽어가면서 다시 한번 강조해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받는 부분 중에 하나는 늘 따지는 거지만 바로 몰 분율, X축에 있었던 몰 분율이 0일 때랑 1일 때예요. 0일 때가 바로 벤젠 하나도 없고 우리가 여기서는 톨루엔과 혼합을 해줬다라고 했던 건데, 바로 Y축에 해당되는 걸 끓는 점으로 준 거니까 끓는 점이 111도씨가 돼주는 물질이 누구인지, 그리고 우측 하단 쪽에는 명확하게 다 연결해주지 않았지만 대략 80도씨 같죠. 그래서 그 끝점이 즉 바로 벤젠의 몰 분율이 1일 때가 곧 80도씨로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벤젠의 끓는 점은 80도씨가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겠죠. 자,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끓는 점이 누가 더 높겠니라고 하면 바로 톨루엔이 더 높고요. 벤젠이 더 낮은 거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따라서 우리한테는 끓는 점이 더 낮아서 분리가 되는 물질이 누가 되겠니? 라고 하는 건데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바로
벤젠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해 줄 수 있겠지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앞서처럼 바로 이 곡선 1과 그리고 곡선 2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1은 끓는 점에 대한 조성들을 모아놓은 거다라고 했던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다음과 같이 몰 분율이 0.3인 비율로 벤젠과 톨루인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온도를 가열해주게 되면 온도가 점점점 증가를 하게 될 건데, 이 왼쪽에 있었던 그림 가하고 같이 연결해서 보자라고 하게 되면 증류관에서 A 위치라고 하는 걸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그 A 위치일 때가 온도가 84도씨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한테는 마치 요 지점, 이 84도씨는 요 A 지점을 얘기해 준 셈이 되겠죠. 이때보다도 온도를 우리가 더 높여가지고 도달하게 되는 온도까지 가게 되면 그 온도가 92도씨라고 얘기해 주고 있었고요. 죄송해요. B에서의 온도가 되군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온도가 더 높다라고 한 92도씨가 바로 A 위치가 되고요. 그리고 B 위치에 해당되는 것은 온도가 더 낮기 때문에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우리가 같이 읽어줄 부분들을 생각해 주면 될 건데요. 그럼 A 지점에서 우리가 도달하게 됐을 때 끓는다는 거예요. 즉 액체가 그의 증기로 동접해온 상태에 도달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럼 92도씨에서 다음 같은 액체상의 분율로 있었던 증기들이 그대로 어떤 조성의 비율로 있었니? 라고 하는 것을 읽어주려고 하면, 그럼 오른쪽에 해당되는 바로 기체상들의 우리가 응축점에 해당되는 정보들을 가지고 읽어주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우리가 증기상들은 벤젠과 톨루인이 몇 대 몇의 비율로 섞여 있는 거라고 하면 이번에는 반대로 0.7대 0.3의 비율로 증기상으로 혼합되어 있는 거라고 하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증기상들이 우리가 92도씨에서 다시 동접해온 상태를 이루게 되면서 위로 또 올라가는 부분들이 생길 거잖아요. 이걸 계속 증발하면서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니까요. 그럼 또 위쪽으로 이동해서 올라가게 되면, 즉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해서 올라가게 되면서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액체 상태로 응축이 되겠고, 왜 온도가 낮아지니까요. 응축이 될 건데 그 응축돼서 도달하게 되는 바로 그 상태가 B점인 상태가 되겠죠. 따라서 B점에 도달하게 됐을 때라고 하는 것은 그럼 이제는 액체 상태로 우리가 0.7의 비율만큼으로 존재하더라라고 하는 걸 읽어낼 수 있어야 되겠고, 다시 그러면 그 B점의 위치로부터, B점에서의 위치로부터 우리가 더 증발을 해줘서, 그러면 그 온도에서도 우리는 당연히 이 혼합물은 증발할 거잖아요. 증발해서 동접해온 상태에 도달하게 될 것이고, 그 동접해온 상태에 도달하게 된 증기들이 다시 또 위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럼 그 동접해온 상태에 도달해 있었던 증기, 혼합물의 바로 혼합 기체들이 그러면 바로 그 위치에서 응축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위로 더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온도는 더 낮춰진 상태로서 우리가 액체상으로 응축이 일어나기도 하겠죠. 그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면 그러면 결국은 이 혼합 용액으로 있었던 우리가 증기상들을 가지고 얘기하더라도 결국 누구밖에 남는 게 없겠니라고 하면, 그렇죠, 끓는 점이 낮은 물질만 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오른쪽에 냉각기랑 연결시켜줘서 컨덴서를 통해서 우리가 기체가 액체로 응축이 되고 그 응축된 바로 순수한 물질을 뽑아내겠다라고 하는 게 이 분별 증류의 원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계단 따라서 그대로 쭉 이어서 읽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기업번에서는 A에서 증기에 바로 벤젠의 몰 분율은 0.3이 되는 게 맞는 거니?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었어요. 다시 한번 A점에서의 위치로부터 우리는 어떤 걸 알 수 있었니? 라고 하면 액체 상에서의 바로 몰 분율이 0.3이라고요. 증기상으로의 몰 분율은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0.7의 비율로 있다고요. 그쵸? 그러니까 둘 중 하나 고쳐준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증기상에 대한 걸 가지고 읽어줄래라고 하면 0.7이 되겠고요. 아니야, 나는 앞부분을 고쳐줄래라고 한다면 그게 증기가 아닌 바로 액체상에 해당되는 우리가 바로 몰 분율로는 0.3이 맞다, 이렇게 봐주셔야 되겠죠. 어느 쪽이 됐든지 간에 우리는 바로 바꿔가지고 틀렸다라고 하는 걸 풀어내주면 되겠고요. 니엘머선의 액체 용액의 벤젠의 몰 분율은 A점에서가 B점에서보다 작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A점과 B점 비교했을 때 어땠어요? A지점에서는 바로 그 몰 분율이 0.3이었죠. 액체상에서. 그리고 B지점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했던 것은 B지점일 때 액체상에 대한 몰 분율은 0.7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몰 분율을 비교해줬을 때 A점에서는 0.3이 되겠고 B점에서는 우리가 바로 0.7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니까 에서가 보다 작다라고 얘기해줬으므로 이 말은 맞는 말이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죠. 마지막 디귿번, 그림 가의 순수한 액체는 벤젠이다. 이건 뭐 이미 우리가 알고 시작을 했던 거니까 디귿번도 맞는 말. 따라서 답은 6번이라고 풀어주면 되겠죠. 별거 아니죠. 분별 종류는 여러분들한테 2 이상 더 넘어가게 되는 비상용을 가지고 출제를 하는 내용들은 거의 출제될 확률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왠지 그 부분을 넘어가게 되면 전공에서 배우게 되는 뭐 아지오트로프 이런 것들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수업 시간에 저도 언급을 하긴 합니다만 사실 시험 문제로 등장할 일은 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상용에 해당되는 분별 종류 정도만 제대로 파악을 해두고 있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7번의 답은 6번이었었고요. 우리는 이어서 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8번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300켈빈에서 분해 반응 N2O4 기체상이 분해가 돼서 두 개 NO2가 되는 반응에 대한 평형상수는 0.16이다라고 제시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림에서 가는 300켈빈 0.32 기압에서 NO2와 N2O4가 평을 이루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고요. 나는 가해 온도를 310켈빈으로 높여가지고 도달하게 된 새로운 평형 상태를, 그리고 다해는 나에다가 알공기체를 주입을 해서 도달하게 된 새로운 평형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니까 어떤가요? 가나다에 대한 특징 가운데 하나로는 모두가 다 동일하게 0.32 기압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즉, 그 말인즉슨 외부 압력이 0.32 기압으로 눌러주고 있는 조건을 보여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건데요. 물론 아래쪽에는 단 표준 반응 엔탈피와 표준 반응 엔트로피는 온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라는 표현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은 어떤 것과 연관돼서 출제될 때 이런 표현들 주는지 제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일단은 우리한테 문제에 주어진 특징 가운데 한 가지는 평형상수를 알려준 게 0.16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가라고 했던 것처럼 300켈빈에서의 평형상수 값이 우리한테 바로 0.16이었다라고 한 거죠. 왜냐하면 온도가 바뀌어지게 된 평형상수는 달라지기 마련인데 평형상수가 증가되는지 감소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딱히 언급이 없어요. 다만 N2O4에서 NO2로 바뀌어지게 되는 반응은 기본적으로 정반응에 해당되는 것이 입자수가 증가되는 반응이었죠. 이 부분은 왜 언급을 하니라고 하면 이 아래쪽에서 엔트로피 변화라고 하는 연력화 함수도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는 혹시라도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정반응이 우리는 바로 늘 기준이 돼주겠고 그 정반응 기준에서 보자라고 하면 엔트로피가 증가되는 반응인 거지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평형상수로부터는 또 한 가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바로 데이터 진노트에 대한 보호가 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왜 파악하려고 하는지 잘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한테는 온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평형상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좀 파악하고 시작을 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연력학 함수들을 파악을 해주는 게 급선무가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평형상수 값이 1보다 작기 때문에 델타 진노트 값은 잘 알고 있는 대로 0보다 큰 거죠. 마이너스 RT ln K가 되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둘 모두 다가 연력학 함수에 대한 보호가 양수값을 갖고 있어요. 그럼 잘 알고 있겠지만 델타 G노트는 델타 H노트 빼기 T델타 S노트예요. 다시 한번 공식이 여러분들이 정의이기 때문에 기억은 하고 있을 거라고요. 이 델타 G노트는 잘 알고 있는 대로 델타 H노트 빼기 T델타 S노트예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지금 딱 하나 모르고 있는 게 델타 H노트거든요. 델타 G노트도 양수값이고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는 델타 S노트 값도 양수값이에요. 그럼 양수에 우리가 양수가 된 온도 고분해서 빼준다라고 했던 결과가 양수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델타 H노트는 그렇죠. 양수가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양수를 빼줬는데도 양수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양수로 그 값이 또 커야 돼. 이렇게도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따라서 덕분에 우리는 두 가지의 보호가 서로 동일하게 되면 그러면 따라서 우리가 델타 H노트도 0보다 큰 정반응 휘발반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에서 첫 번째 바로 310켈빈으로 만들어준다는 건 바로 조건의 변화로서 가열해 준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준 거고요. 가열해 주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겠니 라고 하는 즉 평형 이동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언급을 해줄 수 있겠냐 라고 하는 거죠. 평형 이동 어떤 일이 벌어지겠니 라고 하면 정반응 의사결정이 돼주겠지 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겠어요? 정반응 의사결정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평형상수가 바로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커지기 때문이더라 라고 하는 게 되겠죠. 왜? 정반응 휘발반응인 거니까. 그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압력은 0.32 기압이 된다라고도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건요. 정발더 진행되면 입자수 늘고요. 그리고 온도를 높여줬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진 것만큼 부피도 늘고요. 거기다가 우리가 전체 압력은 또 일정하다고 얘기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부피에 대한 비교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피가 만약 예를 들어서 V0로 있었어라고 한다면 그럼 그 V0로부터 나라고 했던 새로운 평형 상태에서의 부피다라고 한다면 그 부피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30분의 31배만큼 부피가 일단 늘어야 돼요. 온도 증가 때문에. 이건 전체 압력 일정한 거니까. 거기다 입자수가 늘었기 때문에 입자수가 늘었다 바로 델타 NG 값이 플러스 1이다라고 하는 것만큼 우리는 바로 입자수가 증가가 되므로 이 해당되는 비율보다는 더 많이 부피가 증가를 할 거야 라고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되겠고요. 여기다가
나에서 다로 바뀌면서는 알곤 기체를 주입을 했어요. 빙하성 기체를 주입을 했죠. 토탈의 압력이 달라지진 않겠지만 우리한테는 알곤의 주입 덕분에 달라지게 될 변화가 뭐가 되겠니? 라고 하는 건 언급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왜냐면 토탈의 압력은 계속 똑같이 0.32기압으로 일정하다라고 한다는 그 측면 자체가 어떤 걸 뜻하더라. 알곤 주입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토탈의 부피가 증가되도록 변화를 준 거구나라고 하는 거고요. 그 덕분에 평형 이동을 얘기해 준 건 소라겠죠. 바로 기체상의 입자수를 증가시켜주는 방향. 따라서 우리는 바로 이 경우에서도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된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어야 되겠지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덕분에 정반응도 우세하게 진행됐으니까 부피가 조금 더 늘어서 우리는 다일평형 상태에 도달한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해줄 수 있어야 되겠다. 자, 이쯤 됐으면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파악은 다 했으니까요. 나머지는 선택지 보면서 문제를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 보도록 하죠. 1번에서는 가에서 NO2의 부분 압력은 0.16기압이 맞느냐라고 하는 계산으로 물어보고 있었어요. 자, 근데 이 계산이 크게 어렵진 않은 게요. 미지수를 두고 문제를 풀어도 좋겠지만 이 말이 그냥 맞는지로 확인하고 문제를 푸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죠. 왜냐면 NO2에 대한 부분 압력이 0.16기압이 맞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는 개수가 있으니까 제곱을 써주면 되고요. 토탈의 압력은 0.32기압이거든요. 그러니까 0.32에서 빼주면 되겠죠. 따라서 그러면 그 결과가 0.16이 돼주겠고. 따라서 우리는 그 계산 결과 0.16이 돼주기 때문에 바로 그 말은 누구하고 같더라? 아, 이 값이 곧 바로 평형상수를 그대로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덕분에 1번은 맞다라고 풀어주시면 되고요. 2번선 300켈빈 N2포 분해 반응의 표준 반응 자연에너지 변화는 0보다 크다. 이미 같이 확인했던 부분이죠. 데이터 H0 반응 엔탈피 변화를 우리가 보를 예측하기 위해서 이미 평형상수로부터 같이 확인했던 거니까 2번도 맞는 말이 돼주겠고요. 3번에서는 그럼 어때요? 3번선 310켈빈에서의 평형상수 K 값은 0.16보다도 점이 좀 빠진 거죠. 네, 0.16보다도 우리가 크다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이 말은 맞을까? 네, 맞는 말이죠. 왜냐면 위에서 우리가 바로 정반응 흡열반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0.16보다 크다라고 했던 말은 맞는 말. 자, 4번에서는 기체 몰수 종합은 나가 가보다 크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나하고 가에서 비교했는데 몰수 총합을 비교했다. 뭐 때문에 그럴까? 나로 바뀌어지게 되면서는 우리한테는 바로 기체상의 입자수가 증가되는 변화가 생기는 정반이 생길 거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바로 나가 가보다 입자수는 일단은 많다라고 얘기해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마지막 5번에서는 N2O4의 부분 압력은 나하고 다에서 서로 동일하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었어요. 나하고 다에서 서로 동일할 수 있을까? 이거는 절대로 안 되겠죠. 왜냐면 나에서 다로 바뀌면서 어떤 변화가 생긴 거니라고 하면 알곤 첨가를 해줬다고요. 그 알곤 첨가 때문에 덕분에 토탈의 부피가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5번에서는 절대로 서로에 대한 분압이 같아질 수가 없겠구나라고 하는 걸 짐작해 볼 수 있겠지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답은 우리가 5번이라고 풀어주면 되겠죠. 오케이? 자, 아주 어려운 듯 싶지만 우리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게 되면 이런 문제들은 대략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를 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더 단순하게 답을 빠르게 찾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8번의 답은 5번이었고요. 우리는 이어서 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9번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표는 25도씨에서 H 플러스와 관련된 평형 방식과 평형 상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요. 표에서 보니까 첫 번째는 HCl의 용해 반응식이 주어져 있죠. 그리고 용해된 H 플러스 수액상이 두 개 암모니아랑 만나서 다음같이 착연을 만들게 되는 반응식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두 개의 반응식을 묶어가지고 더해준 반응식을 제시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세 번째 반응식에 대한 평형상수라고 하는 건 쉽게 예측이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반응식을 더해서 우리가 묶어서 나타내 준 게 세 번째 반응식이 되겠다. 라고 하는 거니까 그대로 평형상수끼리는 곱으로 쓰면 되겠죠. 따라서 평형상수는 서로 곱으로 작성해주면 되겠다. 1.8 곱하기 1.5 곱하기 10의 세제곱 정도로 나타내주면 되는 거니까 요 계산에 해당되는 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계산으로 끝까지 확인은 좀 해봐야겠네요. 왜냐면 기억번에 보니까 2.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이 맞느냐라고 질문 주고 있었어요. 이런 경우는 흔히 보기는 좀 어려운데 어쨌든 우리가 1.8이다라고 했으니까 10분의 18이 돼주겠고요. 그리고 곱하기 바로 1.5니까 2분의 3 정도 쓸까요? 2분의 3. 이 정도 쓰고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우리가 세제곱이라고 해주면 되겠죠. 자, 위아래 우리가 지워질 수 있는 걸 가서 보니까 2하고 일단 9하고 서로 지워지게 되겠네요. 9가 되겠고요. 10분의 우리가 바로 27이 되는 거니까 2.7은 맞는 말이 되겠죠? 네, 따라서 우리가 기억번은 맞다.
자, 니은번, 디귿번 나머지도 확인하고 답을 내보도록 할게요. 뭐 다른 것들은 뭐 별다르게 우리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 니은번에서는 그 1몰 농도의 암모니아 수용 1리터에 AgCl 0.1몰이 녹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에 따라서 그대로 생각해 주게 되면 말 그대로 용해도가 얼마라는 얘기가 돼야 돼요. 0.1몰이 녹는다라고 했으니까 용해도가 0.1몰 농도가 나와야만 해요. 근데 나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건데 나오는 게 좀 불가능하죠. 근데 왜 그러냐라고 하면 1몰 농도라고 줬기 때문에 정반의 평형상수가 2.7 곱하기 10의 세제곱으로 위에 이미 구하라고 얘기해 줬던 그 정보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가면 될 텐데요. 이 값은 즉 이 반응의 평형상수는 그럼 반응물분의 생성물인데 반응물은 우리가 암모니아예요. 암모니아 계수가 2였잖아요. 그러니까 1몰 농도 1리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럼 1몰 농도의 제곱분에 그러면 우리가 용해도라고 하는 건 착유의 농도하고 CL-의 농도의 곱으로서 작성을 해줄 수가 있겠고 그 값들은 우리가 서로 똑같은 값이니까 그냥 x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x제곱으로 쓸 수가 있겠다. 따라서 양쪽에 루트를 씌워주게 되면 값을 구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럼 예를 들면 27 곱하기 10의 4제곱 정도를 봐주면 루트 씌워주게 되면 3루트 3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x값은 그러면 3루트 3 곱하기 10의 2제곱 몰농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로부터 우리가 그러면 1리터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만큼의 몰수가 되는 건데 이만큼의 몰수가 될까요? 말이 안 맞죠. 0.1몰이다라고 얘기해 준 거랑은 뭐 전혀 연관성이 없어요. 뭐 물론 이 루트에 대한 계산까지 다 알고 있어야 됩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루트 3이라고 해봐도 1.7이거든요. 1.7 곱하기 3 많이 잡아줘봐도 5예요. 5 곱하기 10에서 2제곱 몰이 되는 거니까 근사적으로 아무리 많이 따져봐도 얼마 정도겠니? 그러면 0.05몰 정도가 녹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틀린 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는 우리가 말해줄 수 없겠다. 그러니까 따라서 니은번 틀렸다가 돼주겠고요. 디귿번에서는 1몰 농도의 NaCl 수용액에 대한 AgCl의 용해도는 이거 뭐 아예 말이 안 맞는 거죠. 왜냐면 Cl-가 공통이온이잖아요. Cl-가 1몰 농도로 공통이온이 돼주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이때 용해도는 Ag 플러스의 농도가 돼주겠고 그 Ag 플러스의 농도에다가 Cl-의 농도의 곱이 곧 바로 평형상수를 만족시켜주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냥 Ag 플러스의 용해도 즉 Ag 플러스 농도라고 하는 건 K스피라고 용해도를 읽어주면 되겠지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루트를 씌워주면 안 되겠다. 따라서 답은 1번 기억번 하면 맞다 라고 풀어주면 되겠죠. 워낙 간단했던 문제였어요. 9번의 답은 1번이었고요. 우린 이어서 1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0번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 298켈빈 표준 상태에서 과산화수가 분해되는 반응 경로와 각 단계의 표준 반응 엔탈피를 나타낸 것이라고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298켈빈 표준 상태에서 과산화수는 주로부터 액체 상태로 존재하겠죠. 자, 그 상태로부터 기체 상태가 됐다가 다시 수증기하고 산소 기체로 분해가 되는 걸 A, B 과정으로 나타내주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I가 하나로 묶어서 C 과정에 해당되는 델타 H 너트로 보여주고 있기도 하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어때요? A, B 두 개의 과정을 더해준 그 결과는 누구하고 같더라? 그 결과는 나중에 동일하기 때문에 C의 결과랑 같더라라고 했던 거니까 A에서의 반응열과 B에서의 반응열을 더해준 그 결과가 바로 C에서의 반응열 마이너스 108kJ과 같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A에 해당되는 값을 쉽게 예측해 볼 수가 있겠지라고 하는 거죠. A는 얼마가 되겠어요? B에 해당됐던 마이너스 212를 C 쪽으로 우변으로 이동시켜주는 거니까 플러스 212가 되주므로 따라서 우리는 104kJ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우리가 A에 해당되는 과정의 에너지 변화다라고 했다면 104kJ 정도가 되겠다라고 얘기해 주면 되고요. 자, 그게 바로 우리한테는 기억번에서의 바로 질문으로 나와 있네요. 따라서 우리가 과산화수소의 표준기와 엔탈피는 104kJ이 맞느냐라고 했는데요. 이건 정말 함정에 빠지기 딱 좋죠. 왜냐면 이 A 과정에 해당되는 에너지 변화는 그 차이값으로 104kJ는 당연히 맞아요. 근데 이 104kJ는 다음과 같이 액체상이 기체상으로 증발할 때 반응 엔탈피가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다만 그건 이몰이 반응할 때 바로 반응 엔탈피를 나타내 준 거니까 기억번에 해당되는 답은 반으로 나눠줬어야 되겠지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104가 아니라 반으로 나눠준 우리가 52kJ이다 라고 말해줘야 되겠다. 자, 따라서 우리가 기억번을 틀렸다라고 해주면 되겠고요. 니은번에서는 과정 B에서 개의 엔트로피는 증가되는 거니? 라고 했는데 두 개의 기체상이 줄고 두 개의 기체상의 수증기가 늘고 하나의 산소 기체가 늘어나는 반응이었어요. 그러니까 니은번에 해당되는 질문은 이 B 과정에서의 바로 기체상의 입자수 변화를
살펴볼 수 있겠니? 라고 하는 건데, 그렇죠. 입자수가 증가되는 반응이었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덕분에 네 N번은 맞다. 대입번선 산소 사이의 바로 이중결합에 해당되는 결합 에너지는 산소 사이 단일 결합에 해당되는 결합 에너지의 2배보다도 작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걸 파악하려고 한다면 어디서 파악을 해줘야 될까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상 이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오로지 지금 눈에 띄고 보여지는 것은 바로 비과정밖에는 없어요. 비과정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다시 한번 좀 더 우리가 고민해 보자라고 한다면, 즉 마이너스 212kJ이 나오게 된 거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 되겠니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반응물에 있었던 과산소 기체상, 특히나 결합 엔탈피 얘기했기 때문에 비밖에는 관여되는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될 건데요. 그러면 과산화수에서 결합을 끈 대표로 에너지를 따져보자라고 하게 되면 결합 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일단 두 종류가 있을 거예요. 바로 산소하고 수소에 해당되는 결합 엔탈피가 있겠고요. 과산화수 분자 1몰 기준에서. 그리고 우리는 또 한 가지는 바로 산소에 해당되는 단일 결합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결합을 끈 대표로 에너지, 산소의 단일 결합을 끈 대표로 에너지. 물론 여기다가는 바로 우리가 하나의 분자당은 2몰씩에 해당되는 수소하고 산소의 결합이 있을 거예요. 이건 1몰 기준이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앞에 개수가 2였어요. 개수가 2가 되는 거니까 2배가 돼줘서 4배가 돼주겠고 2배가 돼주겠죠. 여기다가 우리는 생성물에 해당되는 것도 같은 방식으로 볼 수가 있을 텐데, 생성물에서 보게 되면 수증기에서 우리가 결합 에너지라고 하게 되면 그 결합 에너지는 산소하고 수소에 해당되는 결합이 2몰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플러스 우리는 결합 에너지가 하나가 더 있는 거죠. 누구에 해당되는 것? 수증기가 아니라 바로 산소 기체 분자요. 바로 우리 이중결합을 끝낼 필요 에너지가 들어가게 될 건데, 여기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바로 수증기에 대한 분자가 2몰이었어요. 2몰인 거니까 수증기에 해당되는 결합 엔탈피에만 2배를 지어서 우리는 바로 4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해당되는 값들을 우리가 바로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 총합에서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 총합을 빼준 그 결과가 얼마더라? 그게 마이너스 212가 되는 거예요. 즉 따라서 0보다 작은 거죠. 왜냐면 우리한테는 어쨌든 2배보다 큰 거냐라고 질문 주고 있었기 때문에 0보다 작다. 이 안에서 그럼 서로 비교를 가져가주면 충분하겠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재밌게도 산소하고 수소에 해당되는 결합 엔탈피는 동일하게 우리가 반응물 생성물에 다 들어있었기 때문에 지워버리면 되겠고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2배의 결합 에너지, 단일 결합에 해당되는 것과 그리고 이중 결합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비교할 수 있느냐? 비교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이 둘에 대한 차이를 가지고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우변으로 이항시켜서 작성한 걸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겠죠. 즉 2배의 결합 에너지, 누구에 해당되는 것? 바로 산소 원자 사이에 해당되는 2배의 결합 에너지는 그럼 이항시켜서 나타내 준 거니까 바로 산소 분자에서의 우리가 바로 이중결합 끈대표 에너지라고 쓸 수도 있겠지만, 좀 전에 이 결과 우변에 0보다 작다라고 썼던 그 결과는 바로 여기다가 마이너스 212kJ이 더해져 있는 결과라고 했던 거였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 되겠어요? 반대편으로 211을 이항시켜준다면 이중결합은 단일결합에 2배를 해준 것보다도 212만큼의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바로 이중결합의 결합 에너지는 단일결합 결합 에너지의 2배보다도 작다가 아니라 그보다는 우리가 크다라고 말을 해줬어야 되겠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뒷번의 답은 우리가 틀렸어 라고 풀어주면 되겠고요. 자, 결합 엔탈피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꼼꼼하게 풀기만 한다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을 거예요. 10번의 답은 2번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우리는 이어서 그러면 11번으로 이어가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1번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표는 298Kelvin에서 PCl5 기체상에 분해 반응 가와 생성 반응 나에 대한 반응식과 열화학 자료를 나타낸 것이다라고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응식을 봤더니 가에서는 PCl5가 PCl3하고 Cl2 기체 분자로, 그리고 나에서는 백린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인의 가장 안전 원소 상태예요. 그래서 안전 원소로부터 PCl5 기체상이 만들어지는 생성 과정을 가지고 보여준 거잖아요. 따라서 덕분에 우리는 말로도 줬던 정보를 가지고 유추해 보더라도 마이너스 375kJ은 곧 바로 표준 생성 엔탈피를 뜻하겠구나 라고 하는 거죠. 누구에 대한? PCl5에 해당되는. 따라서 우리가 바로 다음같이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말은 즉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델타 진어트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해서도 원소로부터 만들어진 거니까 바로 표준 생성 깁스 에너지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죠. PCl5 기체상에 우리가 바로 표준 생성 깁스 에너지. 이 말들이 왜 중요하겠니라고 하면 위에 반응에서 우리한테는 가반응에 해당되는 반응 엔탈피가 85고 반응에 해당되는 깁스 에너지가 35라고 주어져 있었는데, 우리는 위에서 누구도 구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PCl3에 해당되는 표준 생성
엔탈피, 표준 생성, 깁스 에너지를 각각 구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아래쪽에 다 값들이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색깔을 좀 구별해 두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델타 진원트에 해당되는, 즉 표준 생성 깁스 에너지 쪽에 해당되는 거는 빨간색으로, 그리고 파란색으로는 엔탈피에 관련된 걸 가지고 써보도록 할게요. 즉 그럼 우리한테는 85kJ로 주어져 있었다라고 했던 그 말의 표현이 뭐가 되겠니? 라고 했을 때 반응물 생성물을 보게 되면 생성물의 PCl3에 대한 값을 모르니까 X, X에서 빼기, 누굴 빼준 거야? 라고 하면 마이너스 375를 빼준 그 결과가 다음같이 85kJ이야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셈이죠. 그러면 플러스 375를 이항시켰으니까 마이너스 375, 따라서 우리한테는 X값, 즉 PCl3에 해당되는 표준 생성 깁스 에너지라고 하게 되면 그 값은 얼마나 되겠니? 라고 얘기해줬을 때 그러면 그 값은 바로 마이너스 290이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290kJ. 자, 델타 진원트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델타 진원트를 가지고 문제를 풀 때도 동일한 방식으로. 그러면 이 35kJ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라고 한다면 그 말은 생성물이었던 PCl3에 해당되는 표준 생성 깁스 에너지의 값을 모르니까 y라고 두면 y에서 빼기, 우리가 바로 반응물에 있었던 마이너스 305를 빼준 그 결과가 다음과 같이 35kJ이 된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으므로, 그러면 플러스 305를 반대쪽으로 넘겨주면 y값이 나올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는 표준 생성 깁스 에너지를 구해줄 수가 있는데 PCl3에 해당되는 값은 우리가 마이너스 270으로 계산이 되겠지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외적으로는 나머지들은 어떤 것들도 추가로 물어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건데 그건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지 확인이 가능하겠죠. 자, 기업번에서는 PCl3의 표준 생성 깁스 에너지라고 했던 것이므로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앞서서 우리가 이미 문제를 같이 읽고 풀어줬던 내용이 되겠죠. 따라서 기업번에 해당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이 맞다라고 풀어주면 되겠고요. 니은번에서는 그럼 반응 가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질문으로 반응에 해당되는 델타 S노트를 물어보고 있어요. 반응 가가 됐건 사실은 반응 나가 됐건 어느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 구할 수는 있을 텐데요. 왜냐면 위에 주어져 있었던 반응에 해당되는 깁스 에너지도 있고 바로 우리가 반응에 해당되는 표준 반응 엔탈피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식에다가 그대로 오른쪽에 놓고 우리가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반응 가에서는 우리한테 그 반응에 해당되는 델타 진원트 값이 35kJ이고요. 그리고 그 반응에 대한 표준 반응 엔탈피가 85kJ였었고 그리고 빼기 온도 T는 298Kelvin이었었고 그리고 델타 S노트를 알 수 없었으니까 이렇게 작성해주면 되겠죠. 이항시켜주게 되면 마이너스 50이 되겠고요. 그걸 마이너스 298로 나눠주기 때문에 여기다가 1000배를 해주게 되는 부분까지 단위만 잘 맞춰 써줬니? 라고 하는 걸 확인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1번은 맞다라고 풀어주면 될 거고요. 마지막 뒤에 번에서는 바로 반응가에서 표준 반응 내부 에너지 변화를 85kJ과 비교로 물어봤어요. 85kJ는 우리한테 바로 반응 엔탈피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비교했을까라고 하는 건데 이건 좀 뻔하죠. 우리가 델타 H노트라고 했었던 85kJ과 비교를 가져갈 수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등식 관계로 쓸 수 있는 관계식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P 델타 V, 즉 1에 대한 부분으로부터 갖고 왔었던 델타 NG RT라고 쓸 수가 있게 되겠고 그 말은 즉 우리한테 가반응에 대한 결과로서 생각해 보면 정반응 결과로 입자수가 증가되는 반응이잖아요. 입자수가 증가되는 반응이다. 그럼 델타 NG RT 값이 우리가 바로 플러스 값이다. 더해줘야지 같다가 되는 거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 되겠어요? 델타 H노트하고 델타 E노트를 서로 비교한다면 그러면 그 둘에 대한 비교는 어느 쪽이 더 크겠다? 당연히 우리가 바로 반응 엔탈피 쪽이 더 클 수밖에 없겠지. 뒤에를 더해줘야 되는 거니까요. 따라서 85kJ보다는 작다라고 말해주는 말은 이 말은 맞겠죠. 따라서 답은 기억니은 디귿이 모두 다 맞더라. 따라서 답은 7번이라고 풀어주시면 되죠. 간단했죠? 7번의 답은 7번이었었고요. 우리는 뒤에 이어서 12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12번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수소기체 분자랑 브로민 기체 분자가 반응해서 두 개의 HBr 기체 분자를 만드는 반응에 대해서 제한된 메커니즘이다라고 제시를 해주고 있고요. 반응 메커니즘 나왔으니까 뻔한 거죠. 항상 반응 메커니즘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반응 속도에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은 짐작이 되기도 하고요. 그럼 반응 속도에 대한 반응 차수라고 하는 측면은 누굴 통해서? 그쵸, 느린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차수를 찾아갈 수 있을 거라고 했던 부분들, 그 내용에 맞게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고, 특히나 다음같이 두 번째 단계가 우리가 느린 단계다라고 한다면 별말을 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거의 사전평 근사법을 쓰더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뭐 잘 활용해 주는 게 필요하겠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미 위에서 우리는 전체 반응식을 다 제시해서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전체 반응에 대한 속도 법칙으로 속도식을 쓰는 건 어렵진 않아요. 근데 그것도 이미 밑에다가 다 써놨네요. 그죠? K 전체 곱하기 수소 기체에 대해서는 A차, BR2 기체에 대해서는 B차라고 제시를 해놓고 있었고요. 그럼 이 해당되는 전체 반응 속도는 누구랑 같더라? 그쵸. 두 번째 단계의 반응 속도랑 같더라. 왜? 두 번째가 느리기 때문에 속도를 결정하더라 라고 하는 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단계의 반응 속도는 K2하고 쓸 거예요. 그리고 그 속도는 쓰게 되면 K2 곱하기 어떻게 쓰자라고 했었냐라고 하는 게 푸는 방법이 되겠죠. 일일이 밑에다 옮겨놓고 쓰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BR 라디칼에 해당되는 개수는 1인 거니까 우리가 1차 곱하기 H2 기체 분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1차 곱하기 K2가 전체 반응 속도가 되겠고요. 그 속도는 위에 앞에서 빠른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중간체 농도를 소거시켜주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보니까 BR2에 해당되는 개수는 1인 거니까 우리가 그대로 1차예요. 그리고 정반에 대한 속도상수 K1을 곱해준 그 결과는 옆반 속도상수가 돼주는 K-1 곱하기 BR 라디칼 농도하고 또 하나의 BR 라디칼 농도의 곱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므로 그 말은 우리가 바로 생성물에 해당되는 중간체 또 역할을 해주게 될 바로 BR 라디칼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거니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중간체 농도의 제곱으로 제시를 해주는 게 필요할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한테는 그 BR 라디칼에 해당되는 농도만 필요한 거지 제곱은 필요 없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K-1을 이항시켜서 나눠주게 된 그 결과가 다음과 같이 농도의 제곱과 같겠고 우리는 이걸 그대로 쓸 수가 없으니까 바로 루트를 씌워줄 필요가 있겠죠. 따라서 다음과 같이 루트를 씌워주게 된다면 그 말은 좌변에 대해서 동일하게 루트를 씌워준 결과로서 말해줄 수가 있게 될 텐데 이 루트 씌워준 결과를 어디다 넣어주면 되겠니? 라고 하는 거죠. 이 루트 씌워준 결과들까지를 가지고 고스란히 아래쪽에 바로 두 번째 단계의 속도 결정 법칙에다가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지라고 하는 거죠. 천천히 읽어가면서 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수월하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수소기체에 대한 차수 A차는 1차가 돼주겠고 B는 우리가 2분의 1차가 돼주겠고 전체 반의 속도상수 K라고 한다면 그 값은 우리가 바로 K2 곱하기 K-1분의 K-1이 되겠죠.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는 바로 2분의 1차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지라고 하는 거죠. 루트 씌워준 거니까. 자, 이 정도 했다라고 하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줘라 라고 하는 게 바로 아래 선택지에 있어서 질문이에요. 자, 1번에서는 단계 1에서 정반응 속도와 옆반 속도는 서로 같다 라고 했던 표현은 바로 사전평형 근사법의 평형을 나타내주고 있는 표현이 되주겠죠. 그래서 1번은 맞는 말. 2번에서는 활성해지는 단계 2가 단계 3보다도 크더라. 그쵸? 단계 1보다도 일단은 크다라고 봐줘야겠죠. 어떻게 우리가 1과 3를 비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두 번째 단계가 어떻다라고 줬니라고 하면 RDS 느리다라고 줬거든요. 그러니까 덕분에 우리가 2가 3보다도 크다라고 얘기해줘야 되겠고요. 활성해지는 2가 3보다 크다. 이 말은 맞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3번에서는 전체 반응 속도 상수가 K1 곱하기 K2. 이 말은 안 맞죠. 아예 우리가 K1만 쓰는 거는 안 맞는 게 되겠고요. K-1 나눠준 것뿐만이 아니라 루트까지 씌워줘서 2분의 1 제곱까지 씌워줘서 말을 해줘야 되므로 답은 3번이 틀렸어라고 해주면 되겠고 A값은 1차다라고 한 것도 맞고 BR 라디칼은 중간체다라고 하는 말도 모두 다 맞는 말이었죠. 자, 따라서 답은 12번의 3번이라고 풀어주면 되겠네요. 자, 우리는 이어서 13번 문제를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13번 문항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가는 300켈빈과 600켈빈에서 A가 P1이 되는 반응의 반응물의 농도를 반응 시간에 따라 각각 나타내는 것이고 그림나는 300켈빈에서 B가 P2로 바뀌는 반응의 반응물 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라고 제시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늘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시간 농도 관계의 그래프 정보들은 차수죠. 뭐 어느 경우라고 하더라도 속도 문제는 일단 무조건 차수예요. 왼쪽에서는 직선의 그래프로 줬으니까 바로 차수는 0차가 돼주겠고요. 오른쪽에서는 보니까 반감기가 10초, 그 다음도 10초로 동일해요. 그러니까 반감기가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는 우리가 오른쪽에서는 바로 B가 P2로 바뀌는 반응은 1차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일 먼저 확인해 줄 수 있어야 되겠고요. 다만 왼쪽에서는 온도가 두 가지 온도로 주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 두 가지 온도에 따른 두 가지 속도 상수는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속도 상수를 따져보자라고 하면 기울기가 되기 때문에 그 기울기는 300켈빈에서 20분의 0.6이 되겠죠. 따라서 20분의 0.6. 마찬가지지만 같은 방식으로 보면 600켈빈에서는 바로 10분의 0.6이 되겠고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비율은 서로 2배 차이가 나겠구나 라고 하는 건 금방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더더군다나 바로 초기 농도와 절반으로 줄 때 걸리는 시간도 우리가 쉽게 확인이 가능한 건데 반감기를 가지고 살펴보게 되면 그냥 이건 읽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겠죠. 바로 300켈빈에서의 반감기라고 했을 때는 20초.
그리고 우리가 600켈빈의 반감기는 10초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오른쪽에서는 반감기가 300켈빈에서 10초로 일정했던 거고요. 자, 그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오른쪽에서 온도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반감기에 읽어주게 되는 정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눈 뜨고 읽어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10초였었고, 그리고 우리는 속도 상수 K 값을 구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관련된 공식을 좀 떠올려볼 필요가 있겠죠. 속도 상수분의 1 곱하기 ln이 이게 바로 반감기의 공식이었으니까, 그러면 10과 바로 우리가 즉 반감기 10초하고 속도 상수 자리하고만 바꿔주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우리가 속도 상수는 10분의 1 곱하기 ln2로 작성해 줄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게 되고요. 온도가 두 가지 있으니까 우리는 또 활성화시 물어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때 나오면 그때 가서 문제를 풀면서 언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에서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0차 반응이다라고 했으니까 이 말은 맞는 말이었었고요. 온도가 두 가지 있으니까 말 그대로 활성에너지를 물어보고 있었어요. 활성에너지 어떤 식으로 작성해서 구할 수 있을 거니? 라고 하는 건데요. 활성에너지 구하는 방법은 굉장히 단순하다라고 했던 거였어요. 다름이 아니라 활성에너지 구하는 방법은 ln, 속도상수의 증가 비율, 증가 그 비율이 1대 2만큼의 비율로 증가한다라고 하는 건 쉽게 위에서 계산으로도 확인이 가능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배 증가를 하게 되는 것에다가 바로 온도를 곱해준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따라서 R값을 곱을해주고 온도를 곱을해주게 될 건데, 통분해준 것을 이항시켜서 곱으로 써주게 되는 거니까, 따라서 600분의 1 빼기 300분의 1 통분해주면 마이너스 600분의 1. 네, 마이너스 소거됐으니까 바로 600분의 1에서 600만 넘겨주면 되겠지. R값과 함께. 자, 따라서 우리가 그러면 덕분에 600이라고 써주면 되겠지. 마냐라고 하면 네, 이 말은 많은 표현이었네요. 그렇죠? 네. 따라서 많은 표현이었으니까 이건 우리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겠고, 자, 3번에서는 그럼 B가 P2가 되는 반응에서의 반응 속도 상수는 네, 이미 위에서 구해줬던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우리가 바로 이미 구해줬던 내용이 있었다라고 했던 것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고, 자, 4번에서는 B가 P2로 바뀌는 반응의 반응 속도는 10초에서가 20초에서 4배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건 말이 아예 안 맞죠. 왜냐면 우리가 이 반응은 차수가 1차예요. 1차이고 온도도 한 가지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양쪽에서 우리가 10초, 20초에서 동일하게 들어가게 되는 것 중 하나는 속도 상수예요. 이건 변수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초에서의 우리가 농도다라고 한다면 반만 줄었기 때문에 0.6이었었고요. 20초였으면 반의 반으로 줄었으니까 0.03이에요. 0.3이 되는 거죠. 0.03이 된다. 0.3이 되겠죠. 자, 따라서 우리가 바로 농도에서만 서로 2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면 덕분에 우리가 속도는 4배 차이가 나는 건 안 된다라고 해줘야겠죠. 따라서 우리가 2배다라고 얘기해줘야 되겠고, 가의 초기 반응 속도라고 하게 된다면 가의 초기 반응 속도는 뭐가 돼요? 300켈빈에서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반감기가 속도가 되겠죠. 그 반감기에 해당되는 건 20분의 0.6 위아래 우리가 2로 나눠주게 되면 그러면 10분의 0.3이 되는 거니까 0.03이 될 거예요. 0.03이 되겠고, 자, 그리고 왜냐면 뭐 단위라든지 다른 것들을 더 고민해 볼까 싶었는데요. 그런 건 아닌 거잖아요. 0.03 몰롱도 퍼 세크가 되겠죠. 속도 상수가 그대로 우리한테는 속도가 되겠다라고 했던 거, 0차니까 초기 농도 상관없이. 나에서는 초기 반응 속도가 우리한테는 속도 상수하고 초기 농도하고 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잖아요. 나에서라고 한다면 앞에서 우리가 3번에서 그려줬던 속도 상수 10분의 1 곱하기 ln에다가 곱하기 우리가 초기 반응 속도라고 했던 그 표현이 뭐 때문에 있었니?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초기에 우리가 농도가 1.2몰 농도로 주어져 있었다가 위에 있었기 때문에 갖다 넣어주고 비교를 해보면 되겠고요. 따라서 우리가 가에서의 초기 반응 속도는 나의 초기 반응 속도보다도 대략 계산해 보도록 여러분들 쉽게 구별이 이건 될 거예요. 더 작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지라고 하는 거죠. 자, 따라서 우리가 답은 몇 번이라고 하면 답은 4번이라고 풀어주면 되겠죠. 네, 4번이 틀렸다라고 풀어주면 될 거예요. 자, 13번의 답은 4번이었었고요. 우린 이어서 1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4번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25도씨에서 0.1몰 농도 이 양성자 염기에 비해 수액 10ml를 0.1몰 농도 동일한 농도네요. HCl 표준용액 강산으로 적정하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일단은 적정인 거니까 당량점 찾아주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동일 농도였기 때문에 동일한 부피만큼 들어갔을 때가 당량점. 따라서 1차 당량점의 위치다라고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10ml가 1차 당량점 위치가 돼주겠고요. 1차 당량점에 도달하게 된다면 주확종은 잘 알고 있는 대로 염기가 그에 대한 짝산으로 전부 다 바뀌었기 때문에 HB 플러스가 바로 주확종이 돼주겠고요.
이보다는 우리한테 조금 더 유의미하게 확인해 주는데 필요했던 부분들은 바로 반당량점들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반당량점, 두 번째 반당량점. 왜냐라고 하면 첫 번째 반당량점을 통해서는 우리가 누가 바로 염기로부터 시작을 해줬었는데 그 염기가 바로 그에 대한 짝산 HB 플러스로 딱 절반만큼 바뀌었기 때문에 둘에 대한 농도가 같아졌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pH가 곧 바로 누굴 뜻하겠니? 라고 하는 건데 그때 바로 pH는 pK2를 뜻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pK2가 곧 바로 10인 거구나 읽어줄 수가 있겠고요. 같은 맥락이 되겠죠. 두 번째 반당량점이 돼주는 15ml를 넣어주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바로 HB 플러스가 그에 대한 짝산으로 반만큼만 바뀌어지게 되겠죠. 따라서 동일한 양으로 H2, B2 플러스가 존재하게 되겠고 그때 그러면 pH는 곧 바로 첫 번째 사내리 상수 pK1이 돼주겠구나 라고 하는 게 되겠죠. 5가 돼주겠고요. 따라서 낮점에 해당되는 건 pH를 실은 알려주지 않아도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중간형이 주화학종이다 라고 했던 것, 그 중간형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양쪽성 물질이 되기 때문에 다음같이 pH를 계산한다 라고 했던 거죠. 그때 우리가 바로 pH 계산이다 라고 했던 것, 다름이 아니라 양쪽성 물질 조합종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2분의 1에 pKa1 더하기 pK2로 계산하는 거지 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나하고 다에 대한 지점만 알려줬어도 그랬어도 우리가 1차 당량점에서의 pH를 읽어줄 수 있겠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정도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배경 지식이 되기도 하겠고 기본적인 해석이 되기도 하겠지라고 하는 거죠. 아래쪽의 선택지는 그래서 대단히 쉽게 문제가 풀릴 수밖에 없어요. 기업번에서는 B의 염계리 상수를 가지고 물어봤는데 KB1에 해당되는 값을 찾아주고자 했을 때는 그 짝산에 해당되는 사내리 상수가 필요하겠고요. 짝산은 다음과 같이 HB 플러스가 돼주겠고 해당되는 사내리 상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KA2가 되겠죠. K2는 이미 여기서 찾아줬지만 바로 pKa2가 했던 10한세 10제곱이다 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바로 KB1은 10한세 4제곱 이 말은 맞는 말이 돼주겠고요. 니은번에서는 다에 해당하는 용해에서는 이라고 줬는데 이것도 이미 벌써 확인을 했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반당량점 두 가지 통해서 질문 주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게 바로 기업번과 니은번이에요. 그래서 기업번도 맞고 니은번도 맞고 그런데 디귿번은 틀렸죠. 왜냐면 우리가 바로 다는 완충형이 가능하겠지만 우리 누구는 안 되겠니? 라고 하면 나는 완충형이 안 되는 거니까 완충형이 가장 크다라고 하는 건 나는 빼줘야 되겠지 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답은 기업번, 니은번, 답은 4번이라고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어때요? 간단하죠? 자, 14번의 답은 4번이었었고요. 우리 이어서 1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5번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 25도시에서 약산 H의 수용액의 몰농도에 따른 pH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림에서 보더라도 금방 파악이 가능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다음같이 초기 농도와 0.1 몰농도일 때 pH가 4라는 데 있어요. pH가 1은 아닌 거잖아요. 100% 1이 되는 건 아니니까. 따라서 덕분에 그 해당되는 정보로부터는 평형상수식에 넣으면 평형상수를 바로 구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평형상태 농도가 다 주어져 있으니까. 초기 농도가 0.1 몰농도인 약산, 평형상태에 도달했을 산의 농도와 시간세 4제곱이라고 하면 약산의 그 짝염기도 같은 농도로 1대1로 해리가 돼서 나오는 거니까 다음같이 작성할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평형상수 값은 10의 7제곱이 돼주겠고 그리고 초기 농도를 0.01 몰농도로 희석을 해주게 된다면 그러면 덕분에 그때 pH는 어떻게 계산할래? 라고 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근사적으로 계산해주면 돼요. H 플러스의 농도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초기의 농도가 얼마로? 0.01 몰농도로 그럼 0.01 몰농도로 희석이 돼줬고 그리고 평형상수 값은 10의 7제곱이고 묶어 써주게 되면 10의 9제곱의 루트가 되잖아요. 따라서 해당되는 pH 값은 마이너스 4.5제곱인 거니까 바로 pH는 4.5라고 해주면 되겠죠. 자, 이런 것들 말고는 어떤 내용들을 더 추가로 물어볼지는 문제를 가서 봐야지 확인이 가능하겠죠. 자, 기업번에서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A값이 4.5다. 맞는 말이었고요. 니은번 좀 복잡하니까 살짝 건너뛰어볼까요? 디귿번 먼저 보면 염계리 상수는 10의 5제곱은 아예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짝관계를 가지고 찾아주는 거니까 디귿번은 10의 7제곱이라고 해줘야 되겠고 니은번 H의 산해리도를 가지고 물어봤었는데요. 사실 이제 이쯤 되면 우리가 문제를 푸는 데는 썩 그렇게 유용한 방법은 아닌데 정석대로 푸는 방법이 있고 간단하게 푸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간단하게 푸는 방법으로는 만약에 pH가 5.2인 용해에서 다음같이 산해리도가 10의 3제곱보다 더 작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이 될까를 먼저 떠올려보면 어떨까 싶은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죠. 산해리도가 10의 3제곱이다 라고 하는 이 표는요. 결국은 평형상태에 도달했을 때 농도의 비가
산과 그의 짜감기에 해당되는 농도의 비가 약 1000배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해야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위에서 있었던 초기 농도 0.1몰 농도 가지고 생각해 보면 0.1이고 10의 마이너스 4제곱일 때 가능한 얘기가 되겠지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pH가 4일 때 가능한 얘기가 되는 거지, 사실상은 pH가 5점일 때 가능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더 염기성 수익 쪽으로 가게 된다면 염기성 수익 쪽으로 더 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해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덕분에 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해줬으므로 이 말은 틀린 게 되겠지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덕분에 다음 같은 방식으로 풀어준다면 우리가 답을 쉽게 1번 기업방 하나만 맞다라고 풀어줄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렇지 않고 정석대로 계산으로는 푸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한다면 다음같이 푸는 방법이 있어요. pH가 5점이라고 하는 정보를 가지고 산해리 상수식에다 넣어주게 된다면 평형상수값이 10마이너스 7제곱이고 pH, 즉 다시 해서 바로 산해 농도가 5.2제곱몰 농도고 곱하기 그러면 약산분의 그 짜감기를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럼 약산과 바로 평상태에서의 그 짜감기의 농도를 작성할 수가 있는데, 이 해당되는 비율의 값이 얼마가 되겠니라고 하면 이 비율의 값이 바로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제곱이 돼주겠죠. 등식관계 성립이 돼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산해리도에다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왜냐면 A-의 농도는 H의 농도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제곱으로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10의 마이너스 1.8제곱. 욕하는 거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분자에다가는 우리가 다음같이 HA의 농도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제곱 나누기 분모에다가는 그러면 H는 일단 그대로 두고요. 똑같은 거니까. 더하기 A-는 그러면 다시 H의 농도에 바로 10의 마이너스 1.8제곱. 그러니까 위아래다가 10의 1.8제곱씩 곱을 해주게 되면, 그러면 지우고 10의 1.8제곱씩 곱을 해주게 된 거니까 대략은 우리가 그 값이 얼마 정도로 계산이 되겠니? 라고 했을 때는요. almost 우리가 바로 10의 마이너스 2제곱 정도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1000분의 1보다는 월등히 클 수밖에 없겠지 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답은 1번 하나만 맞다 라고 풀어주면 되겠네요. 자, 15문제까지 풀어줬으니까 우리는 이어서 1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6번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산소와 물에 의해서 철이 부식돼서 녹이 형성되는 과정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지점 1번, 2번, 3번 지점에 따른 반응과 반응식으로 보여주고 묻고 있어요. 철의 부식에 대한 내용들이 돼주겠고요. 보통 이런 내용들은 부식, 그리고 부식을 방지하는 방법 두 가지에 대한 내용들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문제에서 보게 되면 1번 지역에서 일단은 산화가 일어나요. 뭐 때문에 2번 지역에서 산소가 물에 녹았거든요. 그래서 환원이 되기 때문에 덕분에 산화환원이 같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 번째 지역으로 가게 되면서 바로 철이 한 번 더 산화가 일어나서 철이 녹이 되면서는 산화물이 만들어질 때 철에 대한 산화 상태가 바로 플러스 3이 된다는 데 있어요. 따라서 한 번 더 산화가 일어나는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러면 이 반응식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묶어서 전체 반응식으로 봐주는 걸 좀 확인해야 될 텐데, 어떻게 봐주는 게 좀 필요할까라고 한다면 첫 번째 과정은 먼저 얘기했던 것처럼 1번 반응과 2번 반응을 더해서 우리가 일단은 전체 반응식을 하나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반응식은 2배, 두 번째 반응식은 우리가 바로 1배를 해서 더해주게 된다면, 그런 덕분에 우리는 일단 먼저 산화환원 일어나게 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지역 가서 다시 한번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것까지가 전체 반응이 돼주는 거니까, 그렇게 맞춰주려고 하면 그러면 바로 위에 두 개의 반응식에다가 다시 한번 2배를 해서 더해줘야 될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지 이가 양이온이 4개가 지워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작성을 해보자 라고 한다면 다음같이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같이 철이 우리가 4개가 반응을 하게 되는 거고요. 누구하고? 바로 3개의 산소기체 분자하고 반응을 하게 돼요. 다음같이 더해지게 되면. 그리고 그때 바로 세 번째 반응식에 있었던 어쨌든 수익상에 있는 물이 같이 반응에 관여가 일정 부분 되면서 그 결과로는 다음과 같은 녹이 형성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해 줄 수 있겠지 라고 하는 거죠. 자, 따라서 우리가 나머지들은 반응식 양쪽에 있는 물질들을 가지고 다시 서로 다 지워지게 되는 거고요. 이 해당되는 반응식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주자라고 하는 거죠. 자, 1번에서는 철의 부식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개수의 비를 보니까 4대 3이었어요. 따라서 우리가 1번이 맞구나라고 하는 것을 바로 확인해서 답은 1번이라고 넘어가셔도 되는데, 나머지 확인을 좀 해보자라고 하게 되면 철은 1몰당 총 2몰의 전자를 잃게 되는 거냐라고 했지만,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부분은 꽤 중요하죠. 철의 산화 상태를 보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바로 플러스 3이 돼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1몰당 총 2몰이 아니라 3몰의 전자를 잃는다라고 해줘야 되겠고요. 그리고 3번에서는 철을 통해서 1번 지역에서 2번 지역으로
전자가 이동된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맞죠. 왜냐면 철의 산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1번 지역에서 철의 산화예요. 산화를 통해서 우리가 2번 지역으로 산소 쪽으로 전자 이동되는 거니까 물을 통해서 이동되는 게 아니고요. 철 따라서 그대로 금속 따라서 이동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게 되겠고, NaCl 같은 경우는 수행상에서 우리가 바로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로 존재를 하죠. 이 경우에는 우리가 바로 반응에 관여가 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응을 지연시켜주는 것도 없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반응은 바로 부식 반응이 되겠죠. 산화하는 반응에 참여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던 것. 마지막 5번에서는 우리한테 환원력이 작은 금속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었는데요. 환원력이 작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남을 환원시켜주는 능력, 내 자신은 산화를 적게 하는 능력이라고 해줘야 되겠죠. 이런 금속을 사용해주면 부식을 방지하는 건 안 되겠죠. 왜냐면 해당되는 그 금속이 철 대신 산화가 돼야 돼요. 대신 산화가 되는 걸 우리는 흔히 희생전극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희생전극이 돼줘야지 철이 산화되는 걸 막을 수가 있다라고 연결할 수가 있는 거니까 산화전의 값이 작아서는 안 되겠죠. 산화전의 값이 커야 되는 거고요. 그 말은 환원력이 큰 금속을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답은 1번, 심보의 답은 1번이라고 풀어줘야 되겠고요. 우리는 이어서 1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7번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표는 바닥 상태에 있는 몇 가지 차기온의 구조와 홀전자 개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들은 늘 당부드리지만 화학식 해석이 제일 중요하겠죠. 자, 화학식 해석을 할 때 순서를 좀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자면 제일 먼저는 보통 일단 배위수예요. 배위수를 봤더니 배위수가 6개짜리, 6개짜리, 4개짜리, 4개짜리. 따라서 그 기하 구조는 기본적으로는 평면체가 되거나 6개짜리니까 이거 뭐 다른 구조는 아예 없겠죠. 하지만 4개짜리는 평면사각형도 가능하겠고 다른 구조가 되는 삼면체도 가능하겠지라고 하는 거죠. 근데 당장에 나가 삼면체인지 평면사각형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자, 두 번째. 그럼 이런 내용들을 문제를 풀 때 화학식 해석에는 기본적으로 중심금속의 산화 상태가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심금속 산화 상태를 봤더니 재밌게도 이 모든 구조들에서 바로 모든 산화 상태는 바로 플러스 2로 계산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산화수는 모두가 다 바로 플러스 2로 주어져 있었다. 금속의 종류가 차이가 나긴 하는 거니까 그러면 족번호도 좀 중요하겠죠. 왜냐면 산화수하고 족번호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왜냐면 족번호하고 우리가 연결해줘서 따져주게 되는 게 디옵탈 전자수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철은 우리가 8쪽이었었고요. 그리고 니켈은 10쪽의 금속이 돼주기 때문에 디옵탈 전자수를 이제 파악하는 건 어려운 건 아니겠죠. 따라서 디옵탈의 전자수를 파악해보자라고 했을 때는 디옵탈 전자수가 우리한테는 D6, 마찬가지로 똑같이 D6, 밑에는 D8, 그리고 밑에도 D8로 주어지게 된 셈이 되겠죠. 자, 그리고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게 되는 건 바로 리간드가 될 건데요. Cl-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바로 약장 리간드예요. 따라서 우리가 D6에 약장 리간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그때 장적 성질은 즉 홀전자 개수는 이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 CN- 같은 강장 리간드가 결합을 했다면 이라고 질문 주고 있는 게 두 번째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바로 철에 CN6-4-라고 주어져 있을 때 결합을 하고 있었던 CN- 사이아나이드는 강장 리간드가 되다 보니까 그럼 우린 잘 알고 있죠. 바로 D6의 강장 리간드와 결합을 하게 되면 홀전자 개수는 없다. 이거 암기로 당부드렸던 내용이었어요. 자, 그리고 니켈의 Cl-와 같은 약장 리간드가 4개가 결합을 하게 되면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일단은 사면체 구조가 된다라고 하는 것 떠올려 줄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이유가 바로 평면사각형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사면체 구조. 그러니까 밑에 있었던 평면사각형이 가능했던 이유도 Cl- 같은 강장 리간드가 결합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바로 특이점으로 전자 배치를 얘기해보자라고 한다면 그 특이점은 전자 8개가 다 채워지되 dx제곱-y제곱에만 전자가 채워지지 않더라. 따라서 우리가 홀전자 개수는 0개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다라고 했던 거죠. 그 위에다가는 홀전자 개수가 2개가 됐던 이유도요. 전자 배치 생각을 해주면 실은 단순하기는 해요. 우리가 축상과 축 사이를 따져보게 되면 축 사이가 더 반발을 많이 받게 돼요. 109.5도 때문에 그나마래도. 그래서 축상을 좀 덜 받는 거죠. 따라서 전자 배치가 밑에 4개, 위에 4개로 채워져서 홀전자 개수가 2개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 위쪽에다가 그럼 약장 리간드와 결합을 하는 D6라고 한다면 그러면 전자 배치를 그려주면 다음과 같이 쓰면 될 거예요. T2지의 전자가 채워지고 그리고 나서 2지의 전자가 채워지게 될 건데 갈라짐이 작다 보니까 아래쪽에 3개, 그 다음에 위쪽에 먼저 2개 채워져서 5개 채워주고 나서도 하나가 더 채워지는 것이므로 아래쪽에 우리가 4개로 채워지겠구나 라고 얘기해도 되겠지만 어차피 홀전자 개수를 파악하자라고 했을 때는 다음 같은 풀이 방법을 제안을 드렸죠.
바로 전자배치상 우리가 D5의 전자배치를 가지고 있으면서 약장 리간드와 결합을 한다면 그러면 그때 우리가 디옵탈의 전자기수 몇 개? 그러면 5개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보다 D6 혹은 D7으로 가면서는 결국 홀전자 개수가 하나씩 준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잖아요. 따라서 덕분에 가에 들어가게 될 값은 우리가 4개 이런 식으로 찾아가시면 조금 더 빠르게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어느 쪽이든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본적인 풀이 방법은 꼭 기억은 하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각각의 빈칸에 해당되는 정보들은 다 찾아줬으니까 문제 답은 다 찾아준 셈이 되겠죠? 기업번에서는 가는 4개가 되겠고요. 다는 제로고요. 나에서는 3연차가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반자이성도 맞는 말이었죠. 따라서 답은 7번이 맞더라라고 풀어주시면 되겠죠. 어때요? 간단했던 문제였었죠? 17번의 답은 7번이었고요. 우린 이어서 1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8번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두 자리 리간드인 바이피리딘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 바이피리딘을 포함하는 메탈의 삼가 양이온의 팔면체 차기온. 기껏 해봐도 팔면체 외에는 그렇게 눈에 띄는 부분이 없죠. 그리고 그런 거 외에는 물어볼 게 좀 없을 것 같기도 하네요. 아래쪽에 선택지 보니까 이성질체 개수로 계속 물어보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죠. 그림을 그리는 건 절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두 자리 리간드가 되는 바이피리딘은 오로지 시스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만 고려해주면 문제는 어렵지 않겠지라고 하는 거죠. 기업번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CL-가 우리가 바로 트랜스 위치에 있는 것도 하나의 기하의 성체가 가능하겠고요. BR- 그러면 우리가 트랜스 위치에 있는 것도 또 하나의 기하의 성체가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모두가 그러면 각각의 원자들이 서로 간에 시스 위치에 있는 것도 한 가지가 가능하겠죠. 근데 이거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그럼 이에 대해서 우리가 마주보게 되는 거울상도 우리가 하나는 존재를 하게 되겠죠. 광학성질체. 따라서 토탈 그 개수가 몇 개니라고 하면 3개가 아니라 4개라고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가 되긴 하는데 이번에는 BR2 대신에 바로 바이피리딘이 하나가 더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두 자리 리간드. 자, 어쨌든 그런 마찬가지 방식이에요. 그러면 니은번에서는 CL이 우리가 바로 트랜스인 형태, BR은 이제 없으니까요. 그럼 나머지는 모두가 다 바로 시스인 형태. 근데 모두가 시스인 형태라고 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해당되는 마주보는 거울상이 존재를 한다라고 했던 거니까 그럼 토탈에 대한 개수가 바로 3개가 되겠지라고 하는 거죠. 디귿번에서는 그러면 메탈의 바이피리딘만 3개가 결합이 된다면 거울상 성질체를 갖게 될 거니? 라고 얘기해주고 있었는데요. 그런 건 존재하지가 않을까요? 거울상 이성질체만 존재를 하겠죠. 앞서 봤던 거지만 우리는 두 자리 리간드들로만 연결이 되어 있으면 그럼 서로 엇갈려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오로지 가능한 게 거울상 이성질체만 가능하더라. 즉 광학 이성질체만 가능하더라라고 했던 거니까 그럼 디귿번도 맞고 니은번도 맞는 거겠죠. 따라서 답은 우리가 6번이라고 풀어주시면 될 거예요. 어때요? 간단했던 거죠? 18번의 답은 6번이었었고요. 우리는 이어서 1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9번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고체 용해도의 온도전성을 이용한 분별 결정 실험이다. 사실 이쯤 되면요. 문제에서 필요한 개념도 다 알겠어요. 고체 용해도. 용해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최대로 녹았던 최대 몰롱도를 뜻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용해도가 온도에 따라 달라진다. 이걸 이용해 주는 게 바로 분별 결정 실험의 핵심 원리예요. 그러니까 뭐 원리까지 다 얘기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막상은 뭘 묻고 싶은 거지 싶네요. 그렇죠? 가서 봤더니 실험 과정 이렇게 줬어요. Na2Cr27 21g 0.08몰을 넣어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KCl도 넣어주겠다라고 얘기해주고 있고 완전히 녹였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녹였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바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우리가 쪼개져서 섞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게 되겠죠. 자, 그리고 넣어줬던 우리한테 바로 양들을 가지고 보자라고 하는 것도 좀 필요하긴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소듐 양이온은 2개가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0.16몰이 돼주겠고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바로 중크롬산 이온이 0.08몰이 돼주겠고 그리고 포타슘 양이온은 0.16몰 그리고 0.16몰이 돼주겠지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상태로부터 우리가 온도를 10도씨로 낮춰주게 되면 그러면 나 과정에서는 바로 결정을 석출시켜 줄 수 있다라고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럼 10도씨 가서 읽어주면 되겠죠. 그렇죠? 10도씨 가서 읽어보자. 10도씨 가서 읽어보기 위해서 선 하나 좀 그어볼 텐데요. 10도씨에서 선 하나 쫙 그어주니까 어떨까? 라고 하면 그러면 덕분에 우리가 해당되는 그래프가 4가지 종류가 있긴 하지만 가장 용해도가 낮다라고 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요 흰 콩이 될 거예요. 그 흰 콩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K2CR27이 돼주겠지라고 하는 거죠. 아, 따라서 우리한테는 다음같이 용해도가 가장 낮았던 K2CR27이
결정으로 석출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게 하나 가능하겠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가마 벼가 장치를 이용해서 일단은 결정을 같이 분리해내고요. 그리고 나서는 다의 남겨진 용액, 남겨진 용액들을 가지고 우리가 가열해주겠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열심히 가열을 해주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가열된 상태로부터 우리가 5분의 1까지 농축할 때까지 일종의 가열을 해줬고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결정이 속출됐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었으니까 이 높은 온도에서의 그러면 이번에는 용해도가 낮은 녀석이 걸러졌겠지라고 하는 게 되겠죠. 자, 그러면 80도씨라고 하는 것으로 올려가지고 한번 또 읽어봐야 되겠네요. 자, 80도씨까지 올려주게 되면 근데 80도씨까지 올려가지고 보게 되면 용해도가 낮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것 중에 하나는 다음과 같이 KCl이라든지 혹은 NaCl 그리고 그와 같은 종류의 뭔가 이온결합 화합물에서 떠서 나와 있는 이온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가요? 이렇게 온도를 우리가 높여가지고도 용해도가 낮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은 그건 다름이 아니라 바로 NaCl밖에 없어요. 따라서 덕분에 우리가 NaCl의 용해도가 제일 낮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러면 NaCl이 속출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줄 수가 있게 되겠고요. 다시 남겨진 용액들을 우리가 온도 10도씨로 냉각을 시켜주게 된다면 그러면 누가 결정으로 속출되겠니? 라고 하는 거죠. 그건 다름이 아니라 바로 K2Cr-7이 결정으로 속출되겠구나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용해도가 늘 가장 낮다라고 하는 것들만 잘 찾아준다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답으로 찾아주자라고 한다면 그 결과는 바로 2번이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19번의 답은 2번이었었고요. 우린 이제 마지막 20번 문제 풀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20번 문제 함께 풀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아스커브산 수용액의 미지농도를 분석하기 위한 실험이다라고 주어져 있고요. 반응식을 봤더니 개수도 다 맞춰져 있으니까 뭐 계산 자체도 복잡하지 않을 것 같네요. 자, 실험 과정에서는 가에 250ml 부피 플라스크에 KI 3g 1.8 곱하기 10에서 2제곱몰 뭐 만약에 밀리몰 단위 쓰자라고 하면 18밀리몰 정도가 되겠죠. 자, 그래서 18밀리몰 그리고 I2는 0.635g이 되겠죠. 635g이 2.5 곱하기 10 마이너스 세제곱몰 2.5밀리몰이 돼주겠네요. 한참 양이 작죠. 그리고 H 플러스 4는 다음같이 산몰 농도의 황산을 10방울을 가해서 완전히 녹인다라고 얘기해 줬으니까요. 그 결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건 즉 바로 I3 마이너스 라고 하는 게 바로 얼마가 만들어지겠니? 라고 하는 건데요. 만들어지는 양은 둘이 상계 반응물만큼 다 반응할 만큼 생성되겠죠. 따라서 요오드가 2.5밀리몰 만큼이 생성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바로 가해 과정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해 과정에서는 그 가해 용액에 증류수를 가해서 전체 피가 250ml가 되도록 만들어준다라고 하고 있어요. 전체 피가 250ml. 그러면 밀리리터에 밀리하고 밀리몰에 밀리 지우고 250분의 2.5가 되는 거니까 그 값은 우리가 바로 0.01몰롱도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게 되겠지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해당되는 용액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100ml, 다에서는 100ml 플라스크의 미지 농도의 아스코브산 수용액 50ml 넣은 후에 그러면 수용액의 농도를 모르는 거니까 우리는 X 몰롱도가 되겠고 부피가 50, 그러니까 50X가 돼주겠죠. 자, 이걸 우리가 바로 적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줬니? 라고 하는 걸 제시해주고 있어요. 나의 용액을 다의 용액을 나의 용액으로 청색이 관찰될 때까지 종말점으로 적정한다라고 제시해주고 있어요. 자, 가져봤더니 그 부피가 35ml가 들어갔대요. 그러면 우리는 이 50X를 전부 다 반응시켜주기 위해서 들어갔던 바로 농도는 0.01몰롱도 짜리였었고 해당되는 부피가 35ml만큼 들어갔던 그 양이 바로 들어있었던 아스코브산의 몰수하고 같다라고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게 되겠고요. 따라서 X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다 나눠주면 되겠죠. 50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50분의 35라면 0.7 정도 되겠죠. 0.7 곱하기 10에서 2제곱이 되는 거니까 그 X값 농도라고 했다면 그 값은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몰농도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겠죠. 그죠? 자, 농도까지 이미 다 구해줬으니까요. 나머지들은 문제 읽으면서 확인해보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얘는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었고요. 녹말은 지시하기 역할을 하는 게 맞느냐라고 했는데 맞는 말이죠. 왜냐면 I3-로 존재할 때는 보라색을 띠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I-로만 있게 된다면 무색이 되겠죠. 자, 요오드 용액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한계 반응물은 I2가 되더라. 이건 뭐 확인했던 거니까 굳이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선 아스코브산은 환원제로 적용한다.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어 있죠. 왜냐라고 하면 이미 앞에서도 봤던 거지만 I3-의 산화 상태라고 했던 것은 마이너스 3분의 1, 아이오딘에 대한 산화 상태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1. 따라서 우리가 덕분에 바로 산화하는 반응을 마음대로 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게 되겠죠. 자, 따라서 반응을 통해서는 I3-가 I-가 되면서는 환원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환원되도록, 얘네들이 환원되도록 우리가 바로 어떻게 만들어준 거니? 라고 하면 아스코브산이 환원제로 적용한 거야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굳이 산화수 계산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4번선 아스코브산 수액의 농도를 물어보고 있었는데요. 50분의 35 곱하기 2.5 곱하기 10의 세제곱? 예, 뒤에가 좀 이상하죠. 그 농도를 뭔가 좀 잘못 쓴 것 같잖아요. 몰수를 쓴 것 같은데 몰수 쓰면 안 되겠고 0.01몰 농도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따져봐야지 우리가 명확하게 계산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고요. 5번선은 적정 반응에서 아스코브산 1몰당 전자 2몰이 이동을 했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네, 이 말은 우리가 바로 맞다라고 얘기해주면 되겠죠.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었던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요. 개수가 1이었거든요. 개수가 1이고 우리가 앞서 환원한다라고 했을 때 환원하면서 이동하는 전자의 몰수라고 한다면 산화수 변화량이 3분의 2고요. 그리고 그런 아이오딘의 개수가 3마리였어요. 그러니까 2전자 반응이 됐던 거니까 당연히 우리가 1몰당 전자 1몰이 이동을 한다라고 말해줄 수 있겠지라고 하는 거죠. 됐을까요? 자, 20번까지 해서 우리가 답은 4번이다라고 하는 걸 풀어낼 수가 있었고요. 전반적인 문제 전체는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아요.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요 개념들에 대한 일반하게 개념들이 어느 정도 잘 토대가 마련이 되어 있어야지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겠고 특히나 그렇게 되어 있어도 자주 물어보지 않던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면 문제에다가 개념 적용이 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 적용할 수 있도록 자꾸 연습을 해두시는 게 좀 많이 필요하겠고요. 아직 시간이 우린 충분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푸시면서 꼭 하셔야 되는 건 기출문제 풀이법 자체를 외우는 게 아니라 기출문제 개념을 적용하는 방법, 그리고 문제 유형별로 혹은 문제 조건, 자료 해석에 따라서는 내가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거다라고 하는 그 접근 방법을 우리가 암기를 해두고 있을 필요는 있겠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메워 나가신다면 8월 달에 보게 되는 미트 시험 혹은 PT 시험에서 반드시 고득점을 얻을 수 있게 될 거고요. 그래서 그 결과로 여러분들이 약대, 의대 합격하는 그날까지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파이팅!